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관상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1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대망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빵빠레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니? 아 빵빠레 한번 준비했겠어. 쳐야죠. 난 입사를 좋아하지로. 아싸! 드디어 69.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69.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먹을 게 존나 없네. 아 오늘 야씨 먹을 게 너무 없어 오늘. 야 뭐야 김강현! 아니 저 친구는 뭐 지금 우리가 저 친구한테 뭐라고 블레임할 상황이 아니야. 저 친구가 지금 제일 누군가를 블레임해야지. 저 친구도 누굴 블레임해야지 블레임 받을 상황은 아니야. 어쨌든 대망의 69회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훈종 PD입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신숙주가 될 관상을 타고난 이재익입니다. 자, 숙주나무를 열날이 숙주나무를 쳐먹고 굉장히 있죠. 좋아해. 야 그 고룡신 씨 가문에서 이런 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신다. 아 그래요? 할 수 없지 뭘. 어쩔 수 사실인데. 없어요. 자, 사실인데 오늘 어떻게.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 정서임 관상의 작가를 모셨습니다. 관상의 주인공 정서임 작가를 모셨고요. 그렇게 정서임 작가 육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아유 그러니까. 그놈의 육성. 자 오늘 관상이 출연했던 그리고 최근에 캐스팅 김수현과 전지현이 나오는 그거 발표했어? 최고의 우리나라 지금 지난주에 기대작. 다 삐처리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기대작. 올 연말 SBS 우리의 보너스가 달린 기대작. 거기서 이제 전지현의 매니저 역할로 캐스팅이 확정된 이거 발표도 된다는 거지? 아 이제 되지 뭐. 배우 김강현 씨를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인간적인 배우입니다. 관상이 좋은 배우. 아, 관상이 좋네 아주. 3번 용의자. 앞으로 저 전지현의 관상을 매일 보게 될.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관상이 이 어떤 그 밀가루 느낌이 있는 관상이야. 빵집 주인? 아 관상 좀 볼 줄 눈이 아시네. 가늘고 코 이렇게 모이고 입술색이 약간 옅으면서도 이게 먹을 걸 부르는 입술이야. 이런 관상들이 보통 그 빵집, 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빵집이나 베이커리, 제과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렇구나. 잠깐만 저 김강현의 제 관상 자기 소개도 속에는 좀 하면 안 돼요? 잠깐 기다려봐. 저 김강현의 관상 속에는 너는 자기소개 늦게 할 관상이야. 아, 기다려. 뭔가 관상 속에 중앙이 있어. 아 약간 흙 느낌. 그렇지. 흙과 돌 막 이런 느낌. 그렇지. 나고.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 나고. 거기서 막 밀가루가 날리는 느낌. 왠지 흰색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파스토가 왔다 갔다 어우. 하고 그런 느낌. 아 진짜 빵 맛있더라. 여러분 흑석동 가시면은 중앙대 밑에 있는 빵집 이름이 뭐지? 중앙대 병원 아니야? 병원지야. 병원 지하에 있는 이름 뭐지? 입 브레드. 잇브레드. 아유. 아 진짜 맛있더라. 근데 오늘은 왜 빵 안 가져왔어요? 저 아파가지고 어저께 그 황금의 제국 종방연을 했어요. 많이 드셨구나. 네, 좀 마시고 이제 바로 지하철 타고 오느라고 어제 빵을 못 샀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대망의 최종회. 아, 결말 어떻게 끝날까? 진짜 여기는 화장실 1분만 갔다 오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TV 끄고 다음날 VOD로 봐야 돼. 어마어마한 드라마 궁금하네요. 황금의 제국. 내가 봤을 때 추노가 배신 때릴 것 같아 이번 회에서. 그래요? 왜냐면 어제 막 추노가 약간 눈빛이 배신 때릴 눈빛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관상이 그래? 관상이 그래. 어제 보니까 추노가 남몰래 점 3개를 여기다 찍더라고. 오늘 배신 때릴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예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졸라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하기엔 늦었어. 왜 해? 됐어. 너는 내가 보니까 원래부터 자기소개를 못할 관상이었어. 눈꼬리가 살짝 처지고 입술이 두꺼운데 보조개 한쪽만 들어가는 그런 관상은 자기소개를 못하는 관상이에요. 그렇군요. 음흠.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재미없으면 진짜 큰일인데 재미없을 것만 같은 예감이. 왜 그런 얘기? 슬픈 무수리가 안 예감은 와서. 틀린 적이 없거든. 무수리가 안 올 거라는. 앞에 한 분 계신데. 여긴 무수리 관상이 아니잖아. 귀족적이잖아. 뭐 왕의 부인들 관상이야. 에이, 영조대왕의 부인이 무술이 출신. 아니야. 정서임 작가는 내가 봤을 때 세자빈의 관상이야. 세자빈.
같은 얘기잖아요. 세자 빈 된다고 방이 부인 되는 거죠. 아니야. 아니 베이커리랑 빵집이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야, 내가 보기에 해경공 홍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야 세자빈 중에 못된 분들도 있어. 에이, 아직 시집도 안 가는 한테 해공 초치고 있어요. 남편 왜 그래? 이 사람 막말할 관상이네? 아니, 막말할 관상이 아니야, 이거는. 막말할 관상이야. 아, 진짜. 그러면 그 정서임 작가의 관상을 한번. 정서임 작가는 낯빛이 희고 이목구비가 반듯하며 향기가 좋은 오늘 뭐 향기 뭐 향기 좋네요. 소개팅하기 시작했네. 손금이나 봐주지 왜. 그걸 이따가 사람들 많아서 못 봐요 손금을. 자, 69회를 맞아서 사연 소개해 주시죠. 자 69회를 맞이하여 최고의 축하 사연을 일단 먼저 하나. 69회를 맞이하여 송승열님 네. 69회 성골로부터라는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진골 성골할 때 성골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PD 형님들 69회를 축하드립니다. 제 이름은 송승열. 저야말로 69회를 축하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청취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전 생일이 6월 9일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죠? 69회를 축하하는 면허증 순수 혈통으로부터 69회? 어. 그럼 69 자격증 가나요? 송승열님 축하드립니다. 69 자격증 갔습니다. 169회 때 한번 놀러 오세요. 169회도 의미 있죠. 96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왠지 96회 그럼 느낌이 확 안 오잖아. 안 와. 키가 169인 왜냐면 오시는 생각을 걸로. 해봐. 그 모양을 생각을 해봐. 96회는 약간 둘이 거꾸로 등 대고 자고 있는 느낌? 아니 이렇게 보면 또 아니지. 이렇게 보면 인체 구조상. 그래요. 69회를 맞이해서 짧은 사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난 전작이 스파이였죠? 네. 그 전작이 나우유시면 엘리시움 아니야? 엘리시움 그 전작의 나우유심이 또 그 전작이 감기였죠? 네. 김정규님이 네. 제목 선구한 좀 내용 보리잖아 씨발로마. 시발로마라뇨. 시발놈들하겠죠. 김정규님. 죄송합니다. 우리 왜 이러지? 아니 김정균? 김정규. 근데 김정규 사실- 이게 김정규라는 이름을 풀이하면 이게 쌍욕을 할 이름이야. 김정규가. 김정규님은 좀 다른데 시발 거릴 이름이야. 이제 성명학까지 진출. 아우. 정말 우리 왜 이러냐? 아니 이병규처럼 나쁜 보리라도 안타를 만들어내든지 그것도 아니고 주구장창 볼만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영화 관상은 어떨까요?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김정규님한테 씨발로마 소리는 안 듣겠죠? 안쪽으로 꽉 찬 스트라이크예요. 살짝 갖다 대면 담장 넘깁니다. 이런 공은. 네. 뭐 야구장에 한 번도 안 야구를 가봤지만 진짜 모르는구나. 안쪽으로 꽉 찬 볼을 살짝 댔는데 어떻게 그게 듣기엔 그럴듯하잖아요. 홈런이 되나? 그건 알게 뭐야. 100% 내야 땅볼로 병살이지. 아니 뭐 에이 대충 병살. 에이 병살. 후이그가 치면 대충 넘어가겠지 뭐. 야,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명학적으로 아름다울 것 같은 네. 정효은님. 정효우님. 아름다울 것 같지? 아름답지. 아름다울 것 같지? 아름답지. 인증샷을 보내셨는데 깜짝 놀랐다. 나도 봤어. 아니 보통 이런 정효은이란 이름이라든지 음. 뭐 초롱초롱 뭐 빛나리 뭐 이런 이름 있잖아. 한글 이름. 그런 이름들은 보통은 수지라든지 자기 이름보다 얼굴이 낫기가 쉽지가 않거든. 맞아요. 정효은님은 귀엽더라. 이름보다 이쁘더라. 음. 얼굴이 이름보다 이뻐. 깜짝 놀랐네. 우리 효은이 한번 놀러 올래? 김강현 배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보다 이쁜 것 같아요, 어때? 효은 씨 괜찮은데요. 난 근데 저 친구가 말하면 왜 이렇게 음탕하지? 저 친구가 말하면 왠지 약간 음탕하고 일본스러워.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이따 얘기할게요. 이따요? 이따요. 어떻게 김강현 배우가 봤을 때 정효은 씨의 관상은 어떻게 무술이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그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그 무수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거의. 기녀들이 많이 네, 나죠. 기녀들은 그렇죠. 그래서 기녀라고 했으면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무술이 또 이런다. 이분이 한 입으로 둘 말할 인상이야. 그런 관상인데 또 효은 씨를 한번 뵙고 싶네요. 어떻게 그 김혜수 씨 밑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 그렇죠. 그 정도 저는 사실 관상보다는 그 심상을 잘 봅니다. 효은 씨 심상을 잘 보는 걸로. 야 어디다 대고 지금 나 그리고 정효은 말고도 놀라는 게 우리 청취자들 분들 중에 자기 여자친구 사진 막 이런 거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수영복 입은 아니 거. 제일 깜짝 놀랄 건 하슬라 모텔에서 찍은 여자친구 사진을 조용히 해봐. 네.
하슬라 관계자 드디어 빵빠레를 올려주세요. 아이 그거 해. 빵빠레를 올려주세요. 굉장히 여러분 드디어 하슬라 관계자가 저희에게 그토록 저희가 기대에 맞지 않던 하슬라 관계자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들, 하슬라 관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 피디님들, 하슬라 뮤지엄 관계자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하슬라에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관계자입니다. 저를 미워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19을 통해 하슬라 뮤지엄 호텔을 알게 됐고 이번 여름 휴가를 여자친구와 강원도 하슬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시네타운 19을 통해 하슬라를 알게 되어 검색해보고 숙박 및 프로포즈 프로모션까지 하게 되었으니 명백히 시네타운 19의 광고 효과 그 자체입니다. 우선 이잭 PD의 말처럼 하늘을 보며 바다를 보며 얘기했잖아요. 관계자이신 걸로. 저도 인테리어만 보고 왔어요, 전. 하면서 본인이 뭐 프로포즈한 뭐 사진까지 이렇게 보냈어. 근데 그 주로 자기 여자친구 사진을 보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그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닌가. 제가 그 이재익이라는 이름을 얻기 놓는 데는 뭐 제가 고스톱 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제가 39년 동안 쭉 걸어온 길이 저를 너무 믿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제이기 형까지는 또 왜 그거 있잖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훈종이를 앞에 두고 이런 짓을 해? 아니 그 청취자 여러분 진짜 제가 부탁드리는데 자기 여자친구 사진 자꾸 보내지 마세요. 저희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아니 훈종이를 그러니까 너무 무슨 짓을 할줄 띄엄띄엄 보는 알고. 거야. 그러면 안 돼. 특히 막 어떤 분은 어디 뭐 남미 쪽 칸쿤인가에서 자기 여자친구 그 비키니 수영복 사진을 그건 보냈어요. 그분이잖아. 그때 왔던 저 뭐야 광고회사 아 그분이에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수영복 입은 사진. 신혼여행 가서 찍은. 좀 아니라고 봐요. 자, 이상원님 그래, 칸쿤에서 이상원님. 보내는 팬심 메일. 이상원님이 우리 그때 인터뷰 오셨던 분이시잖아. 그저 어디야? 이노션. 그래 이노션. 지난 7일 결혼 후에 칸쿤에서 신혼여행 와 있습니다. 신혼여행은 뭐야? 그렇게 효은이가 좋니? 신혼여행. 야 오늘 괜찮은데? 야 오늘 홈런이야. 꽉 찬 안쪽 볼에 배트를 들이댔는데 야, 잠깐만. 대기만 했는데. 아 잠깐만, 나 지금 자꾸 야 너 자꾸 그 예수가 날 떠나려고 해. 야. 자꾸. 야 남의 그 새 신부 보면서 자꾸 그런 아니 이상한 그게 소리 아니라 내지 마. 지금 신효은 여행 지금 정효은님의 사진 한 장에 지금 자꾸 예수가 날 떠나려고 하네. 이거 흔들리는데. 흔들리네.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니 신부분이 아주 귀엽더라고요. 이거. 커바디스 도미네. 진짜. 신부분이 굉장히 개구지게 생겼어요. 야 칸쿤은 어디니? 칸쿤은 멕시코. 이거 좋은 데 아니야? 좋아요. 좋은 데지. 야 정말. 그러니까 좋은 이게 데로 그 가셨네. 여자분들이 뭐 자기 사진을 자기를 소개하려고 또는 보내고 음. 싶어서 보내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데, 좋아요. 좋은데. 좋은데 남자분들이 자기 그 아내나 여자친구 사진 보내는 건 그거는 정말 저희 셋을 너무 띄엄띄엄 본다. 어. 너무 믿는다. 우리가 고스톱 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난 진짜. 하여튼 뭐 굳이 그러시겠다면 말리진 않아요. 말리진 않는데. 자 69회를 맞이하여 우리 저 문광혁님께서 이승훈을 꾸짖기 위해 메일을 주셨습니다. 네. 이승훈 PD님 제발 카페 좀 가세요. 요즘 카페 활동 안 하시나요? 너 왜 카페 활동을 안 해 요즘에? 아니야, 댓글 달고 해. 나만 졸려 열심히 댓글. 아니야 달아. 나도 댓글 달어. 진짜? 어제도 너 3개 카페 달았어. 이승훈인데 카페를 안 가면 어떻게 네가? 간다니까. 가긴 매일 가. 하루에 3번씩 가. 그러니까. 댓글을 가끔 달 뿐이야. 그렇지. 원래 나는 탐방만 해. 카페 탐방. 탐방만 하는 거 글은 안 남기는 걸로. 흔적을 남기면 안 되지. 하여튼 뭐 저희도 굉장히 자주 가고 있는데 저는 갈 때마다 그 검은 수염님 그 대박이야. 이렇게 저 크리에이터 미친 크리에이터. 만드시는 분 있잖아. 나 검은 수염 크리에이터. 진짜 검은 수염님 한번 꼭 뵙고 싶네. 정말 잘 찾아와. 그림을 잘 찾아와. 아니 그리고 그 만드시는 그 크리에이터 능력이 빵빵 터지게 만드시네. 광고 대행사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한 표현이 익숙할 거예요. 그림 잘 찾아온다는 말이. 광고 대행사 아니면 PT 준비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내들이 그림 찾아와야 되거든요. 아이데이션 할 때 좋은 그림들 잘 찾아오고. 기가 막혀. 아주 그림을 잘 찾아오더라. 뭐 DC 갤러리에서 짤방 좀 만드시던 분이야. 자 다음은 신은주님. 영화 히어로 소개해드립니다. 영화 히어로 홍보를 맡고 있는 영화사풀의 신은주입니다. 시네타운 19 풍문으로 듣는 방송에 영화 히어로 제의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도자료하고 뭐 영화 소개서를 첨부해서 보내주셨네요. 뭘 제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제의는 했다고 그러는데 뭘 제의했는지를 모르겠어. EJ? EJ 영화 하실까요? 히어로 제이. 이분 EJ 했네. 히어로 제이. 아, 내가 히어로 보기엔 제이. 신우진님이 우리랑 술 한 번 먹자 이러고 그걸 제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도 역시 우리를 띄엄띄엄 본 게 아닌가? 우리가 술 먹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나인틴으로 이렇게 영화를 다뤄달라는 음. 어떤 공식적인 오피셜한 느낌의 메일이 오기는 또 처음이네요. 이렇게 뭐 약간 본인이 이렇게 관계자신데 하슬라 관계자 아니고 관계자신데 본인이 뭐 이렇게 좀 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달라는 그런 메일은 있었는데 이렇게 오피셜하게 첨부 메일까지 해가지고 보도 자료까지 해서 히어로 소개를 홍보 담당하시나 봐요 신은주님께서 저희 반갑습니다. 거를 애청하시나 본데 저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정세 씨가 주연하는 영화인데 아 그래요? 예, 재밌을 것 같아. 언제 개봉이에요? 개봉은 좀 남았을걸요. 추석 끝나고. 어떻게 뭐 김배우 아세요? 정세랑 아니까 얘기 그 썬더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준비된 들어왔어요? 영화 아닌가? 원래 맞아요, 책돌 때는 맞아요. 선더맨이었어. 뭐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 아빠가 아빠가 휴머니즘 그 넘치는 그런 영화예요. 히어로. 우리 김배우 참 발이 넓어. 그러니까. 어쨌든 신은주님 히어로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자, J.H. 킴. 바로 밑에다가 광주에 거주하며 가산동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9호학번 김진이라고 합니다. 라고 메일 주셨습니다. 봄에서 여름의 문턱으로 넘어가던 몇 달 전 어느 날 지인 두 분과 2차로 맥주 한잔 할 곳을 찾아 홍대 근처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가산동의 우리 김진희님께서 네. 그때 지인 중 한 분이 나인틴 이야기를 하시며 썬더를 했던 곳이 이 근처인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확한 위치도 상호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30분 가까이 검색해봤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근처에 있는 맥주 창고에서 가서 일잔한 후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나인틴을 정주행하기 시작했고 썬더 공지 방송을 듣자마자 검색해봤습니다. 저희가 갔던 맥주 창고 바로 근처더군요. 이런 댐. 처음에는 개소리 부분은 건너뛰고 영화 관련 내용만 듣기도 했는데 요즘은 반대로 개소리만 듣고 영화 내용은 대충 듣게 되네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공감되는 내용이 많더군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메일을 쓰는 이유는 제목처럼 악몽 때문입니다. 평소 저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5분 안에 골아 떨어지는 편인데 어제는 웬일인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잠들었는데 글쎄 꿈에 3명의 PD가 등장을 한 겁니다. 셋이 한꺼번에 등장하다니 꿈에. 야, 우리를 너무 띄엄띄엄 모셨다. 맞네. 꿈 내용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어서 적지 심지어 그걸 않았습니다만 69회짜리 보냈어. 그러니까. 야, 말 어떡하려고. 그대로 버라이어티 영화 한 편을 찍었습니다. 버라이어티일까요? 버라이어티일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버라이어티일까요? 꿈의 세 분이 등장하신 겁니까? 도대체 왜요? 그나마 송지효 씨도 등장했다는 점이 한 가닥 위안이네요. 잠깐만.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네요. 송지효가 등장했으면 좋은 꿈이네요. 어쨌든 가산동 빌 게이츠님과 이 근처에 많은 청취자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바람산 얘기하는 거죠? 네. 바람산 간지 오래됐네. 한번 가야겠다. 마지막으로 김진희님께서 근데 저 남자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토할 것 같아요. 어우. 그거 진짜 토할 것 같아요. 어우. Fuck. Motherfucker. 최악의 69회네. Me. 악몽인데? 이거 너무 심하지 진짜- 않아? 어우. 막 배 아프고 막. 진짜 캠프 험프리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비누 하나 씹어 먹은 느낌이에요, 진짜. 악몽이다 악몽. 팬티 3장 입고 있는데 뚫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네. 진짜. 어우. Fuck. 에일리언한테 후장 뚫린 느낌이에요. 존나 털린 기분이야. 야, 지난번에 우리 그 애청자분이 보내주신 그 슈루트 레밍인가 뭐 그거 정어리지 고등어지 그거. 누가 먹을 거야? 빨리 결정 봐야지. 강현이가 먹는 걸로 하자. 너 천재다. 너는 나인틴의 PD를 할 자격이 있어. 그럴 관상이야. 원래 빵에 끼워 먹는 거라며. 야 가지고 와서 너 빵에 끼워 먹어. 빨리 결정해. 누가 먹을 거야? 결정했잖아. 김배우. 뭔지도 모르고. 정말. 한참 먹을 관상이야. 먹고 싶다. 우리 김강현 배우 휴머니즘 넘치는 배우입니다. 김광현 배우 여시고 있어요?
결혼했어요. 아니 이거 여친구냐고. 아 그게 없어요 지금. 애도 있고 내가 진짜 저 와이프 된데 제일 중요한 게 없네. 여자친구가 없네. 아 안타깝네요. 곧 만들게요. 생기겠죠. 응. 착한 일 많이 하고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겨요. 좋은 시 한번 봅시다. 전지현? 전지현도 남친구 없을 텐데. 좋은데? 괜찮은데? 존나 흐뭇한데? 자 다음은 자 서정원님. 축구 선수를 할 것 같은 이름이네요. 간만에 보냅니다. 하드보드지. 저는 월급쟁이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납품 오류로 인해 해당 거래처에 사과하러 가서 욕을 바가지로 퍼먹고 씁쓸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나오는데 바로 그 거래처의 여직원이 작은 우산으로 폭우를 막으며 애처롭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느낌 좋다. 좋아. 거래처 여직원이 막 폭우에 조금 전 제가 욕 먹을 때 옆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척했던 그녀.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지만 그날은 부끄럽기도 해서 모른 척 지나가려다가 일은 일이고 대인관계는 대인관계지 하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우산은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기에는 너무도 작아 원피스 아래의 종아리는 이미 많이 젖어 있었고 갑자기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니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까운 곳이면 태워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녀 앞에 차를 세우고 상상돼요 여기까지는? 네. 비가 확 쏟아져. 너무 좋아. 그림 쫙 지금 막 나오지. 종아리가 다 젖었어. 막 물이 튀어가지고. 그림 확 나오지. 치마에 약간 치마 끝부분들이 젖어 있고 거기까지 젖었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 그 언페이스풀이라는 영화 보면 딱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데 다이안 레인이 거기서 레인코트를 휘날리면서 딱 서 있죠. 차가 딱. 좋아. 바로 그녀 앞에 차를 세우고는 안녕하세요. 방금 배웠던 땡땡 회사입니다. 요 앞에 지하철역까지 가시는 거면은 태워드릴게요. 훗훗 하며 나름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죠. 후수는 무슨 권투 선수 이거 장정구. 훗훗 유명호. 그랬더니 그분이 정 작가 좀 일로 좀 와봐요. 우리 또 정 작가 육성 오늘 한번 출연해야지. 가시는 거면은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뭐야? 정 작가 휘파람 불었어? 키움 참 재수. 아니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얼른 타세요. 타실 때까지 저도 안 갑니다. 훗훗 큰 소리로 웃어 보이더니 그러면서 졸랐더니 마지못해 조수석에 타더군요. 오케이 좋아. 차까지 태웠어. 좋아. 좋아. 인. 자 일로 와 어디가? 저 마이크 써. 김명호 마이크 써. 요거 쓰고 있어. 그런데 저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조수석에 있던 가방, 제품 박스, 온갖 쓰레기를 치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녀를 태우게 된 것입니다. 등받이에 있는 가방 때문에 엉거주춤 앉아있는 그녀를 편하게 해주려고 오른팔을 뻗어 가방을 잡으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심하게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놀란 목소리로 왜 그러세요? 연기하다. 야, 김진한테 당하고 다시 내려왔어. 야 정서윤 연기의 완상이었어.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영화 전공이니까 영화 전공. 욕심 있네. 이거 내 안에 그대로 갖다 버려야겠는데? 욕심 있네. 야 연기 잘한다. 소임 작가 저 다음 개편 때부터 저랑 같이 저 꽁트 합시다. 라디오 꽁트. 라디오 드라마. 야 메소드 연기를 해. 훌륭해. 그때부터 그녀는 자기 가방을 꼭 끌어안고 문 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숨이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차 안을 가득 메운 채로 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길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50m쯤 갔나 그녀의 시선이 줄곧 7시 방향 아래쪽을 보고 있길래 7시 방향 아래쪽 발밑. 쓰레기가 발에 걸려 불편한가 하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는 차가 많이 지저분하죠? 훗훗 하며 손을 뻗어 그녀의 발 옆에 쓰레기들을 잡으려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연기가 이런 목소리. 딱 이런 목소리. 야 캐릭터 잡았어. 이미 잡았어. 여기서 오버하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시츄에이션에 맞춰 들어. 하며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더 바짝 붙는 것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어쩔 수 없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그녀가 잔뜩 긴장된 떨리는 목소리로 근데 저기 그냥 지하철 여긴 직진해서 가는데 왜 우회전해서 가세요? 아싸 그녀가 말을 걸다니 이상한 분위기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저만 아는 지름길이거든요. 훗훗. 그러나 그녀는 큰 길로요. 그냥 큰 길로 가주세요. 거기가 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녀는 떨리는 몸짓에
뭔가 큰 오해가 있다는 걸 감지하고는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나만의 지름길로 자신 있게 들어갔죠. 큰 길로 그냥 큰 길로 가주세요. 아니에요. 이 글이 더 나아요. 훗훗. 아저씨 큰 길로요. 그냥 큰 길로 가요. 막 떨려 목소리. 애원하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리는 순간 척 문이 잠겼습니다. 시속 40이 넘은 거죠. 그 회사하고 아직 거래하냐고요? 제가 아직 우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죠. 뭐큰 저기죠 결말은 없었는데 잔잔하고 그냥 꽁트로. 가정이 드라마틱한 그 사실 가정이 여기서 잔잔하게 포인트는 가네요. 제가 보기엔 이분의 관상을 봐야 돼요. 항상 봐요. 생긴 게 문제야. 예를 들면 강현이처럼 생겼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 괜찮죠. 아주 괜찮죠. 근데 이재익이나 나처럼 생겼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정소임 작가의 그 연기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연기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우리 아까 그 가산의 김진희님과 비슷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내가 봤을 때는 69회 이분 한 분은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최초의 청취자는 에어트림이지만 네. 말하자면은 초반부터 시작해서 가장 꾸준하다, 성실하다라고 할 분은 이자원? 최지웅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자원님도 계신데 저는 최지웅님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성실한 청취자를 처음 봤어요. 자, 최지웅님의 사연 69회를 맞아 나인틴 오덕이라고 놀리는 아내 이번 주에 좀 놀려먹는 재미가 있는지 아주 신났네요. 일요일에 시네타운 S 방송에서 제 이름이 나가니까 깜놀하면서 여기다도 사연 써? 최지웅님 아니 고릴라 한 줄 썼어. 어제는 마트로 추석장을 보러 갔는데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면서 이승훈 PD의 목소리 주식에 관한 주식 팟캐스트가 나옵니다. 아니 이것도 들어? 오빠는 주식 안 하잖아. 최지웅님 아니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네가 듣고 싶은 거 들어. 결국 엑소의 으르렁을 들으면서 마트로 출발. 아내가 두부를 고르는 사이에 바로 옆 맥주 진열대에서 슬금슬금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스미딕스를 챙기고 있었는데요. 어느샌가 옆에 와 있길래 이게 김훈종 PD가 알아 골라. 최근 들어 몇 개월간 나인틴 방송 잘 안 듣더니 요건 또 들었나 봅니다. 내 눈으로 사무엘 아담스를 찾는 저를 보는 그녀의 한심스럽다는 눈빛. 집에 와서 쪼르륵 세워두고 이제 네 가지를 다 세워두셨어요. 제가 추천해서 사무엘 아담스, 스미딕스, 그다음에 그 필스너 우켈, 그다음에 파울리너 이렇게 쫙 세워놓고서 다 한 거 하나씩. 그 사진을 딱 찍으셨대요. 그 사진 봤어. 최지웅님이 그러면서 저를 한심스럽게 쭉 쳐다보는 눈빛. 그리고 또 그 며칠 전에는 달른다고 입지도 않고 주구장창 전시만 해놓는 나인틴 티셔츠, 덤타임 티셔츠를 보면서 와이프께서 최지웅님 와이프께서 툭 던지는 한마디. 아니 그 토크 콘서트 갈 때 진짜 입고 갈 건 아니지? 최지웅님. 응? 그럼 언제 입어? 아유 그나저나 은근슬쩍 엘르 시오로를 사서 자기야 자기 보라고 사왔어 라고 하면 먹혀들라나요? 우리 최지웅님 진심으로 69회를 빌어서 이렇게 정말 꾸준히 애청해 주시고 꾸준히 사연을 남겨주시고 카페에서 또 꾸준히 활약해 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 너무 고맙죠. 진심으로 감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웅님을 대표로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 뭐 검은 수염님, 투빅 파이어볼님 많아요. 난 에어트립이 지금 안 듣고 있길 바래요. 놈 새끼 공부해야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 듣고 있으면 안 된다고. 수많은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럼 영화를 여기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연 마무리하고 자 드디어 대망의 69회 추석을 맞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화 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나인틴을 듣고 계십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망작 한 4번 고르다가 좀 괜찮은 거 골랐더니 한도 자신감이 없댔어. 톤이 한 2톤은 업돼 있어. 지난번 또 지지난해 한번 자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요 멘트 목소리 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승 목소리가 아우 간만에 야.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왔다고 지금. 아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유. 왜 그 어릴 때 나이트 좀 다녔죠. 우리 때 나이트 세대니까 진짜 클럽이 없었잖아. 대학교 1학년 때. 뭐 많잖아요. 뭐 옛날 뭐 오디세이도 있고. 아니, 저는 강남역 나이트는 안 다녀서. 뭐 딥하우스 있고 많았거든요. 딱 들어가면 그날 물이 쫙 보여요. 일단 들어가면 그 매일 막 다르거든. 주문할 때 그 톤이 달라져요. 물이 별로 안 좀 웨이터 물 좀 웨이터.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진짜 딱 네가 그래 지금. 또 그게 있어요. 나이트 그때 다닐 때 보면 저는 이제 강남역 나이트를 2번인가밖에 안 가고 맨날 호텔 나이트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형들 따라 그러니까 내 돈으로 다니면 강남역 나이트를 줄리아나 다녔을 바스케 텐데 이런데. 그 형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형들은 이제 로터스니 뭐 줄리아나니 이런데 벨파레 뭐 이런 데만 다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역 나이트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근데 호텔 나이트란 건 당연히 양주를 시키고 뭐 맥주는 이렇게 그렇죠. 부대. 룸이든 부스든. 근데 강남역 나이트는 맥주를 시킬 수가 있다. 양주를 맞아요. 시키는 건 되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부스 룸만 저기 양주고 일반 테이블은 맥주 시켜도 돼요. 그래서 가갖고 내가 이제 나는 당연히 그런 거 생각 안 했을까. 여기 2병만 주세요. 그러니까 한 병만 주세요. 그러니까 양주인 줄 알잖아 당연히. 근데 후배가 시킬 때 되게 자신감이 있길래 넌 왜 이렇게 자신감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선 양주를 시키면은 이빠이 들어온다는 거 뭐가. 그렇죠. 강남역 나이트에서 그러면 그렇죠. 아 좋더라고요. 강남역 좋지. 나이트. 일찌감치 내가 거기 눈을 떴어야 돼. 맨날 호텔 나이트만 다녀가지고. 호텔 나이트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데도 있는데 일단 퀄리티가 좋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코가 높아요. 콧대가 높아가지고 잘 안 먹습니다. 그건 되게 좋게 얘기해 주는 거고 싸가지가 없죠. 싸가지 없죠. 그래서 오히려 강남역 나이트나 뭐 제일 좋은데 뭐 지난번 얘기한 거 수원역 이런 데 가면 휘파람이 나와요? 휘파람 어쨌든 오늘 이승우는 정말 물 좋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야 간만에 한 일주일에 한 2-3번씩 찍었는데 오늘보다 좋은 일이 없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걱정 많이 했다니까. 내가 69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몇 회째 69 얘기만 했어. 69 마이너스 1에 69 마이너스 1에 69 플러스. 볼이잖아 이 씨발놈들아 이런 소리나 듣고 욕이나 처먹고. 그러니까요. 근데 볼이잖아 씨발놈들아 이런 우리의 볼보의 볼인 것 같아서 그거 아니고 스트라이크와 볼의 볼. 그렇죠. 볼이잖아. 볼이잖아. 그러니까 볼이잖아가 아니고 볼이잖아. 거의 뭐 원바운드 볼이죠. 거의 막 빠지는 공 막 이런 거죠. 고의사고 가까운. 포일이라고 하죠. 포일. 우리 진짜 고의사고 느낌이야 거의. 아니. 내가 고의사고네. 보기에는 고의사고를 하는데 헛스윙하는 느낌이야. 저쪽에서 우리 보내주겠다고 고의사고를 던져. 포수가 일어나서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휘두르니 감기나 스파이 같은 영화는 보라고 만든 영화가 아닌데 자꾸 거기 아니 휘둘러. 지가 무슨 김재박이야. 거기를 왜 스키즈도 아닌데 아유, 왜 정말. 스키즈도 아닌데 개구리 번트를 하고 있어. 어쨌든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그래. 자 관상 줄거리 가겠습니다. 자 69회 관상입니다. 영화 길어요. 러닝타임이 139분. 어우. 2시간 20분이죠. 줄거리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한재림 감독 작품이고요. 주연은 송강호, 이정재를 비롯해서 백윤식, 조정석, 뭐 쟁쟁해요. 김혜수, 이종석, 뭐 김태우, 어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배우까지. 자, 조선 초기예요. 시기는 조선 초기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뭐 수양대군의 이야기, 뭐 수양대군에 얽힌 그런 이야기 속에 그 관상쟁이 하나를. 근데 재미라고 세조를 그 단종 세조를 초기라고 봐야 되나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정도겠죠, 그렇죠? 초중기? 초중기, 뭐 이렇게 이 세조 때부터 중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세조가 저기 말하는 세조가 되기 전까지 일이니까 뭐 초중기쯤 되겠네요. 하여튼 관상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상학자? 관상쟁이. 관상쟁이로 합시다. 혹시 또 불쾌 관상 진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쾌할 수 있겠지만 그냥 뉘앙스상 관상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관상을 정말 잘 보는 내경이라는 관상쟁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점쟁이 출신이 아니라 원래는 그 사대부 집안에서 벼슬을 했던 그런 집안인데 그 내경의 부친께서 예송 이비인후과에서 문자 왔네요. 풍요로운 한가위 평안하세요. 예송 이비인후과 그거 아시죠? 뭐? 저 성대 수술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예송 이비인후과는 정말 휴머니즘 가득한 병원이에요. 저 목소리를 고쳐주겠다고. 저런 환자를 끝까지 고치겠다는 일념. 와 정말 훌륭한 병원이네. 압구정동 쌍봉 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밑에 쌍봉 볼링장 고등학교 자주 갔어요. 네.
야자하다가 가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역적의 이제 자손으로 말하자면 지금처럼 뭐 아버지가 뭐 죄가 있어도 뭐 취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네. 뭐 말하자면 삼족을 못하게 삼족이 안 되는 거니까. 삼족을 삼족이 말하죠. 뭐야? 역적이기 때문에 눈을 피해서 깊은 산골에 지랑 뭐 지 아들하고 이렇게 세 식구가 남자들끼리 이렇게 뭐 오두막 살이를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주된 이제 그 뭐 우리 말로 하면 잡은 동물의 털을 가지고 붓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관상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소문을 들어서 한양이나 이런 도시에서 먼 길을 관상을 보러 오기도 하죠. 네. 자,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는데 누구냐? 바로 그 한양에서 굉장히 큰 기생집을 하고 있는 그 기생집의 주인인 연홍이라는 김혜수 역입니다. 김혜수라고 할게요. 김혜수가 찾아옵니다. 송강호를 이렇게 둘이 한수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김혜수가 제안을 하죠. 한양으로 와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술집에서 기거하면서 관상에도 좀 봐주면 큰 돈을 챙겨줌세.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송강호 고민을 하는데 송강호한테는 아들이 있는데 이종석이죠. 이게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아들이 뭐 영화에서 뭐 소아마비 같긴 한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네네. 마치 송강호는 자기 탓이라고 이제 자책을 하는데 어쨌든 네. 송강호 믿기에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 못난 애비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된 아들이 하나 있는 밥을 거죠. 제대로 못 밥을 먹어서. 제대로 못 먹어서 어쨌든 그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종석입니다. 그 이종석을 보면 송강호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이 자기 인생사가 고달파가지고 자살할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린 이종석이 보고 아빠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계속 마음이 걸렸는데 이종석은 또 어떤 욕망이냐면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 운명과 상관없이 자기는 떳떳하게 벼슬살이를 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따라다니는 조정석이 이제 동생 역을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얘는 까불까불한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송강호가 마음을 먹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제 뭘 하겠는가 벼슬길도 막혀 있고 하니까 김혜수를 따라가가지고 돈이나 벌어야겠다. 그게 이제 우리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하고 떠나려는데 마침 그날 아침에 이종석도 떠납니다. 글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겠다고 떠납니다. 그래서 같은 날 아침에 송강호랑 조정석은 김혜순의 술집으로 떠나고 이종석이는 이제 공부하러 떠나는 거예요. 다른데. 자 그렇게 됩니다. 송강호는 이제 김혜수 집에서 이제 관상을 봐주게 됐는데 실제로 관상을 굉장히 잘 봐요. 네네. 아주 신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 당시에 미묘한 대립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그 문종이죠. 문종의 말하자면 그 밑에 뭐 실세라고 해야 될 텐데 김종서라는 양반 실제 실존 인물이죠. 김종서 파가 있고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호시탐탐 왕자를 노리고 있던 야심가 문종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있습니다. 그 문종은 사실 그 세종대왕에 있다가 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세종대왕의 큰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병약해요.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굉장히 병약한 데다가 그렇게 많은 통치자로서 능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왕이거든요. 네. 워낙 왕위에 늦게 오르기도 했고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이따가 그 나중에 아버지가 하고. 또 너무 뛰어난 인물이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약한 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부하와 그다음에 형제들이 기세등등해지는 거죠. 그때 각을 세운 게 신하 중에 1번 좌의정이었죠, 그렇죠? 네. 좌판 1번 좌판이 아니고 좌이죠. 좌의정. 뭘 자꾸 뭐야? 버리려고 그래. 뭐 유기전 팔려고? 유기전 때문에 그러는구나. 너. 자, 오늘 약 좌판에 팔라고? 뭘 팔까요 오늘? 약 팔라고? 아이고. 김윤식이 이제 김종석 역을 하고 이쪽에 이제 수양대군 역을 맡은 이정재가 있는 백윤식 아니에요? 김윤식은 저 선생님 아니세요? 좌판을 하다 보니까 빠지네요. 야 미치겠다 진짜. 자기 선생님 이름을 이렇게 막 팔어. 더구나 우주적 상상력을 갖고 더구나 있다고 얘기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그러니까. 야 나도 제일 존경하는 분이야. 이 사람 왜 없어? 야 그분은 대한민국 여기다. 최고의 배우야 백윤식 씨는. 나 근데 김윤식 선생님을 더 존경했다. 근데 지난주 이후에 백윤식 선생님을 더 정말 존경하는 내람된 걸로. 말씀 한마디만 할게. 아유 될 게 안 되지. 자 어쨌든 백윤식과 김종서와 수양대군이 아들을 낳는다면 이름은 역시 윤식. 윤식 무조건 윤식이야. 최고야. 최고의 성을 이름. 바꿀 수 있다면 백씨야. 자 어쨌든 김종서와 수양대군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 다 이 관상적인 소문을 듣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종서가 먼저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송강호 내경이라는 이름의 송강호 관상쟁이가 김종서의 뭐 오른팔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른 느낌의 책략가처럼 역할을 합니다. 김종서 세력에서. 네. 그런데 이제 시름시름 앓던 그 문종까지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와, 그래서 관직을 뽑는 데까지 이제 관여를 하게 돼서 과거 이제 급제 그 후보자들 관성을 봐주고 이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이 사람 너무 관상이 괜찮다. 이런 조언까지 해주는 뭐 일종의 벼슬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그 아들 벼슬살이를 하고 싶은 아들이 정말로 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벼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딱 마주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다 모이게 된 거죠. 네. 이 아버지 삼촌 역을 하는 까불이 조종석 그리고 또 아들까지 이제 궁궐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종서와 수양대군이 호랑이와 이리처럼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문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역사책이 있는 얘기인데 다들 아는 얘기죠. 어린 단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네. 그런데 뭐 당연히 즉위하자마자부터 위협에 시달리게 되죠. 수양대군은 드디어 숨겨왔던 동리를 드러내고 어떻게든 그 어린 자기 우리 이 보통 말로 하면 조카죠, 조카. 조카를 이제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자기 왕을 되려는 일을 하고 김종서는 또 반대로 신권을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왕 단종 뭐 어리고 힘이 없는 왕이긴 하지만 네. 이 왕을 내가 지킨다. 내 김종서가 지키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둘이 붙게 되죠. 그 와중에 이제 그 관상쟁이 역할이 이제 팩션처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역적의 꿈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수양을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고 수양을 지목하게 되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이미 수양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게 되고 그 와중에서 이 송강호의 아들인 이종석 있잖아요. 네. 다리를 저는 그 착하고 네. 효심 지극하고 안타까운 그 아들이 그럼 나라에 충성하고 고지식하고 정말 정말 그 좋은 친구인데 수양대군이 계략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략이 뭐냐면 마치 김종서가 이 아들을 이종석을 죽인 것처럼 계략을 꾸민 거예요. 테러한 것처럼. 그 사실을 조정석이 우연히 알게 되고 이 성질 급한 삼촌인 조정석이 쪼르르 수양대군에 달려가 가지고 이 내일 아침에 당신을 치려고 한다는 그 비밀 작전을 네. 알려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가 뒤집혀져 가지고 수양대군이 바로 군사를 똘똘 뭉쳐서 쳐들어와 가지고 김종서도 죽이고 뭐 작사를 냅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요즘 말로 치면 왕위를 차지하고 그 와중에 결국 이종석 눈이 멀게 된 이종석은 화살에 맞아서 죽고 다시 송강호와 조종석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쓸쓸한 산속으로 돌아가 가지고 여생을 마감한다. 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팩션이죠. 팩션.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정 PD님? 예, 일단은 뭐 간만에 그래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골라서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뿌듯했고요. 재밌었는데 그때 제가 기대가 너무 컸었나 봐요. 한재린 감독에 대한 그러니까 전작인 우아한 세계를 정말 재밌게 봤고 이런 영화 좋아하더라고. 그 전전작인 연애의 목적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두 작품 다 정말 굉장히 베스트로 제가 꼽는 작품들인데 몇 개나 되니? 한 2,500편 되냐 베스트? 너 이탈리아 영화 베스트 10만 꼽아봐라. 아니야. 파푸아 뉴기니 영화 베스트 10. 네, 감독의 그 연출력이 10분 발휘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이 작품이 영진이에서 공모했던 시나리오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2005년도인가 7년도 같은 그때쯤에 대상 2011년으로 알고 있어요. 2011년? 네. 최근에? 네. 아 정말? 2011년 영진이 공모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상 받자마자 바로 그냥 그쵸. 착수됐구나 그런 영화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뭐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유정란이라는 소재하고 또 영정조 나왔던 그 시기에 네. 그 소재는 사실은 진짜 정말 먹음직스러운 재료예요. 식재료를 치자면 실제로 많이 해먹었고 예. 얼마나 많이 해먹었니 이거를. 정말 뭐 세계 뭐 3대 진미에 들어간다는 의미 뭐 그런 의미처럼 예를 들면은 예전에 MBC 그 조선왕조실록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네, 해서 조선왕조 500년. 신봉승 작가가 썼던 그 네. 시나리오대로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남자가 주연이었던, 그러니까 임금이 아닌 남자가 주연이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명회 편하고 이순신 편밖에 없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고 한명 있어요. 있었죠. 그 정도로 이제 그 작품에서는 거기서는 조선왕조 500년 MBC에서는 이덕화잖아 이덕화. 아니. 거기 한 명이 아니 거기 한 명은 명에는 정말 제 친구 아버지인데 그분은 강 친구가 성이 강이라서 강 누구시고 저 나중에 그 이순신 편에서 서해 유성룡으로 나오셨던 그분이에요. 아니 이덕화가 있던 거기 한 명이 그건 나중일 거예요. 나중인가? 그거는 뭐 한참 다음 나중이고 편인가? 예전에 이제 이거는 86년 뭐 이때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해서 조선왕조 실록을 가지고 쭉 계속 시리즈로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 끝나면 그 다음 드라마 하고 하나 끝나면 그 다음 드라마. 저는 하고. 그때 볼 수가 없었네요. 왜냐하면 TV가 없었어요. 아, 예. 집에 살아가지고. 갑자기 또 볼 수가 없네요. 그때는 저기지 맨날 헤어밴드 하기 전이지. 헤어밴드 저 청담동 올라오기 직전이에요. 그 전이지. 거기서 운전 살 때. 다리 2개, 3개 달린 막 물고기 잡고 막 놀고 그러던 시절. 물고기인데 날개 있고 막.
무슨 얘기를 하려? 어쨌든 정말 맛있는 소재야. 정말 최고의 식재료인데 그 최고의 연출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 또 캐스팅도 완벽해요. 어떻게 이거보다 캐스팅 잘할 수 없거든. 이건 뭐 제2의 뭐 도둑들이라고 하는데 끝내주지.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둑들보다 오히려 한 수 윈 것 같아요. 사실 도둑들은 화려하긴 했어도 뭔가 저격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굉장히 화려했어 그냥. 그냥 각자 모아놓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 캐스팅이면은 영화 한 3편 나오고요. 단순하게 이제 그런 수량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도둑들보다는 한 수 위에 오히려 아니,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김태우가 문종하고 있는데 얘기 끝났지. 끝났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백윤식 씨는 혼자 영화 2개 찍죠. 멜로 영화 주인공으로 2개 찍죠. 다큐멘터리 하나, 멜로 하나 이렇게 찍으면 대박 납니다.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점은 그 이제 기사가 나오기 전에 영화를 봤어요. 개봉하자마자. 그 기사를 보고 영화를 봤으면 난 감동이 2배가 되더라고. 감동 2배, 별점 2배 되지 않았을까. 그건 후에 봤어요. 저는 어제 봤거든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이 거기서 떨어지질 않아. 뭘까? 비결이 뭘까? 저는 심지어 그 어제는 그저께는 백윤식 씨가 그 먹었던 식당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제 단골집이거든요. 염창동에 있는 집인데 거기 이렇게 사진이 실려 있더라고. 거기서 나오는 사진이.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워낙 친하니까 사장님 백윤식 씨 여기 왔다 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한박 웃음이 되면서 그런 전화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지금 백윤식 효과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거기는 뭐 파는 식당이에요? 거기가 이제 그 목포 뭐 낙지 이런 거 전문집이에요. 낙지구만. 낙지구만. 비결은 낙지. 낙지. 타우린이 풍부한 낙지. 그럼 거기가 그 목포 제철 요리들 위치도 파는 내가 설명해 집인데 주세요. 인공폭포에서 그렇게 가는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나야가라 호텔이지. 나야가라 폭포는 나야가라 폭포요? 이 새끼야.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 야. 미국에 있나요? 야 말을 똑바로 들어. 미국하고 캐나다에 걸쳐 걸쳐 있는 있구나. 난 거잖아. 캐나다에서 봐가지고. 미국 쪽에서 볼 수 있고 캐나다 쪽에서 볼 수 있어. 그 말을 끝까지 들어. 나야가라 폭포 있잖아요. 있죠? 나야가라 폭포는 따로 있고 나야가라 폭포는 따로 호텔도 있고 있고 호텔도 있고. 한국에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다. 그 이름을 따온 호텔이 있어. 거기에 새조개 진짜 맛있는데. 낙지도 맛있지만 거기 새조개가 진짜 맛있어. 나야가라 호텔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건너편이 아니고 그 뒤쪽으로라고 아니야. 너 똑바로 알아 이 새끼야. 나야가라 호텔. 네가 뭐라고 하니 신빙성 없어 건너편에 이제. 못 믿겠어. 땡땡 관광 호텔이라고 있어요. 못 무슨 믿겠어. 작은 뭘 관광- 땡땡이야 그냥 얘기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 새끼 완전 사기꾼이다. 진짜 살벌하다. 얘 진짜. 관광 호텔 옆에 와. 벤치 매장이 있어요. 그 벤치 매장 살벌해, 옆에 살벌해.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골목으로 그럼 들어가죠. 주유소와 자전거포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왼쪽으로 있습니다. 목포 세발낙지가 원래 이름이었는데 최근에 간판을 목포 비슷한 집이 제철 붙어 요리로 있잖아요. 바꿨어요. 저게. 아니 근데 고기 하나가 딱 눈에 띄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 두 집이 있는데 집이 두 집의 있어. 퀄리티 차이는 차이 너무 나지. 천양지차야. 맞아. 저도 자주 갔습니다. 그 두 집 중에서 목포 제철 요리인가 최근에 간판을 바꿨는데 그 집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서 새조개 꼭 드셔보세요. 새조개는 참고로 겨울에만 나기 때문에 지금 가셔서 찾아봐야 없고요. 하여튼 지금은 낙지철입니다. 아무튼 저는 백윤식 씨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연포탕을 먹고 왔습니다. 누구랑? 뭐 누구긴 누구야. 집사람이지. 아니야 아닌 걸로. 난 난 아웃. 아니 왜냐면 술 아니고. 아니 그게 뭐 아웃이고 인이고 할 게 없는 게 제가 집사람이 어디 있어? 내 생각에 신혼여행은 그 캐나다 쪽에서 나야가라 폭포로 갔을 거예요. 아니야 신혼여행 간다고 그러고 나야가라 호텔에 있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저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신효은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신효은 여행. 어쨌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니? 아니 네 할 얘기 다 했어요 지금. 어쨌든 재밌었는데 아니 난 되게 그 좋았던 점하고 나빴던 점을 대강 짚어봐. 그러면 일단은 백윤식이 좋았고 일단 백윤식이 좋았고 일단 로케이션이 사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로케이션을 굉장히 정성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꼼꼼하게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좀 좋은 장면 뽑아내기 위해서 로케이션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촬영도 이거다 할 만큼의 어떤 그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촬영했던 점도 좋았고요. 촬영이 완전 니마이 촬영이죠.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도 일단은 좋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좋았을까?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까메오가 좋았어요. 딱히 우리 쳐지는 김강현 게 배우가 나왔고. 아니 그러니까 빠진 데 빠진 데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이 없어. 두루두루 그냥 괜찮은데 뭐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계유정란을 다루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드라마를 했었잖아요. 네네. 우리 회사에서. 거기서 다루는 어떤 뭐 역사 의식이랄까 아니면 어떤 그 주제 의식이랄까 네. 이런 정도의 깊이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보담도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영화라면은 돈을 주고 보는 영화라면은 본인 감독의 어떤 주제 의식이나 역사 의식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두저도 아니죠. 이거 뭐 그래서 충성을 하려는 거야. 역모를 꾸미려는 거야. 이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신권이 중요하다는 거야, 왕권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다뤄야 되는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계유정란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너무 그 부분을 안이하게 그냥 말하자면 무시하고 쌩까고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건드리고는 이게 역사 영화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질문, 가장 이 계유정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영화뿐만 아니라 계유정난이란 걸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한명회나 세조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느냐 아니면 저쪽에 김종서나 단종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살던 인물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이 분명히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는 본인이 강력하게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는 질문이 없더라고요. 대답도 없고요. 음. 뭐 저는 근데 대답은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아니 그래도 저는 감독이라면은 저는 어느 정도 내가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은 어느 한쪽에 그 대답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없었던 게 되게 안타까웠고 그렇다면 계유정란이 그렇게 무대로서의 장치만 하는 거라면 그 역사의식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인물들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도 좀 강력했어야 되는데 전작인 뭐 연애의 목적이나 우아한 세계에 비하면은 그런 서로 간의 캐릭터와 캐릭터가 부딪히는 충돌에서 나오는 에너지들도 약했다는 거죠. 그냥 계유정란을 역사의 무대로만 쓸 거였으면은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딪히는 에너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두루두루 빠질 것 없이 잘 갖췄지만 사실은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뷔페상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재피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영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우리 그 광해했던 게 언제죠? 작년 말? 작년 추석. 요맘때. 딱 요맘때네. 네, 그러니까 추석 때 왜 그때 일주일 땡겨 개봉했었잖아요. 맞아요. 전 광해보다 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어쨌든 이런 영화는 이제 팩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드라마tur기에 맞춰가지고 살짝 역사의 빈 부분을 끼워 맞추는 거죠. 뭐 아니면 없던 부분을 넣거나 있던 네네. 부분을 빼거나 뭐 왜곡하거나 이런 팩션이라고 하는데 팩션으로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어쨌든 그 관상쟁이 역할을 맡았던 가상의 인물이죠. 뭐 실제 네. 그런 관상쟁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사에 네. 안 그럼요, 나올지 그럼요. 야사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모르는 관상쟁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시각이 굉장히 균형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호랑이와 이리가 있어요. 호랑이가 이제 백윤식 씨고 이리가 이정재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양대군과 김종서가 있는데 이 사이에 관상쟁이가 가운데 딱 있잖아요. 네. 딱 가운데인데 약간 기울어진 게 김종서 쪽 정도예요. 지금 영화에서 네네. 갖고 있는 포인트가 네네. 김종서 속으로 완전 간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지. 네네. 얘도 맨날 고민해.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네네. 살짝 김윤석 쪽 김종서 쪽으로 왜 이렇게 헷갈리니? 김종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균형감이 좋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 훈종이가 지적한 것처럼 이정재랑 백윤식이랑 1대1로 부는 씬들이나 그 긴장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마찰이 크게 생기고 스파크가 세게 붙는데 주인공이 관상쟁이다 보니까 네. 얘가 관상쟁이한테 말하면 얘가 전하는 식이야. 수양대군은 관상쟁이를 압박하고 그 압력이 김종서에 전해주고 마찬가지로 김종서도 관상쟁이에게 짐을 주고 그 짐이 수양대군한테 지다 보니까 가운데 관상쟁이가 본의 아니게 완춘제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네. 영화 녹에서 긴장감이. 갈등이.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약해지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때 영화적인 부작용이고 어쩔 수 없는 부작용. 아니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사실 환명회를 좀 더 활용했으면 예를 들면 삼국지로 치자면 한명회가 사마의라면 지금 송강호가 제갈공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렇죠, 그러니까 구도가. 그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 주면은 그러니까 그 한명회를 좀 더 적극 활용해서 그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 줬으면 이게 갈등이 좀 더 살아났을 텐데
그런 구도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 어정쩡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갈등 구조를 더 활용하기가 좋았던 게 한명회도 사실은 되게 하바리 출신이잖아요. 그냥 성직이 하던 그런 하바리 출신이고 얘도 궁지기가 아니고 저 성문 지키던 사람이에요. 성문 지키던 사람인데 실제로 그래요. 예. 궁지기랑은 조금 다른데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좀 더 또 대립된 게 여기는 밑에서 올라온 애고 송강호는 위에서 떨어진 애란 말이죠. 그럼 이 인물이 위에서 떨어진 인물과 밑에서 올라간 인물의 대립 구도를 좀 더 살리면은 갈등이 훨씬 살아났을 것 같은데 그런 구도를 살리지를 못했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이제 영화가 수영대군과 어차피 영화라게 지금 러닝타임 보시면 139분이에요. 여기서 길어요. 씬은 더 못 집어넣어요. 절대로 못 집어넣어요. 씬은. 보통 시나리오 작가들이 씬 쓸 때 100한 20개 쓰거든요. 네네. 그럼 감독이 쳐내고 한 90개 정도가 찍잖아요. 그렇죠? 임배우. 80개 후반 90개 정도 가지고 찍는단 말이에요. 실제 촬영에 쓰는 네네. 씬은 그 정도예요. 지금 140분이면 씬 한 110개 좀 넘게 115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더 이상 못 넣어요. 씬. 네. 그러니까 이승훈 PD가 말한 것처럼 이제 한 명을 살리고 하려면 딴 걸 빼줘야 돼요. 말하자면 뭐 수영대군 역할을 줄이거나 김종서를 뭐 없애거나 네. 역할을 가려버리거나.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서 백윤식을 없애다니요? 그럴 수가 없지.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지금 있어요. 더 늘려도 부족할 이 판에 사람 지금 편집 다시 해야 된다고 사실은 봐 나는. 김종서를 주인공으로 갔어야 돼. 야 편집을 다시 했어야 돼. 이 영화는 그러니까 김종서와 제가 볼 때 그 기녀 중에 한 명. 그럼 다 살렸어야 돼. 어떤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요새 이제 제목이 이렇잖아요. 나우유시미 미술사기단 뭐 이런 거잖아요. 관상 김종서 1대2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종서 갔어야지. 아, 저는 백윤식 씨 정말. 관상을 보는 순간 닮고 싶은 관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잠깐만 땡겨서 그- 자칫 하나만 갈게요. 백윤식과 거기 나오는 모든 여자, 기녀들. 모든 여자, 저는- 모든 기녀야. 저는 오늘부로 다태백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겠습니다. 뭔데요? 다시 태어나면 백윤식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그럼 가입자가 한 1,500만 명 정도 될 것. 대한민국의 모든 아니 성인들. 대한민국일 아니야. 거라고 과신하지 마. 아니야. 나는 너는 그렇게 내생을 믿지 마. 전 이태백. 이제라도 태어난다면 백윤식으로. 이 생에 내가 백윤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달아나라. 자, 백윤식이 놀던 싶다. 달아. 야, 올 추석에 빌 건 하나밖에 없네.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밖에 없네. 사실 추석 때만 되면 우리가 늘 하는 인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고 한가인만 같아라 이거였는데 백윤식만 더도 닦거나. 말고 덜도 말고 백윤식만 같아라. 좀 덜해도 돼요. 뭐 과욕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좀 덜해도 돼. 그래 더도 말 수는 없고 좀 약간 덜해도 돼. 더도 말 더 할 수는 없고 도저히 이게 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더 하는 야 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할리우드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이제. 거야, 야, 이제. 뭐 그 모건 신호탄을 프리먼 뭐. 그 신호탄을 아니 근데 모건 프리먼은 그 루머라고 본인이 해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커플이 많긴 하죠. 워낙. 이 그러니까. 30살 뭐 우리 90살 모 선생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모 선생님 저희가 오해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뭐 우리는 백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뭐 이제 뭐 삐까삐까요. 뭐 우디 알렌 뭐 우리 어우, 홀리우드 백윤식이 우리 있어. 저 못지 않아. 우디 알렌 왕복 싸다고 세대 치고 나서 저리로 가서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해. 못지 않아. 존경합니다. 백윤식. 정말. 계속 얘기합시다. 다 했어요. 뭐야? 하여튼 그래서 그런 그 구도 때문에 긴장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승훈 PD 말하면 굉장히 재밌는 어떤 시각이에요. 한명회를 이제 책략가로서 부각시켰으면 이 관상쟁이랑 둘이 대립이 굉장히 볼만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좀 역할들을 줄여야 되는데 수영대군 역할도 이종석을 빼면 되죠. 근데 그 감동이 제가 보기에는 관객몰이에는 굉장히 도움이 아니 뭐 그건 그런데 사실은 이종석은 곁다리는 느낌이니까 그 끼워 넣어서 만들어진 느낌이 확 들죠. 왜냐면 그 부정이라는 게 안 살잖아요. 안 살지만 그것 때문에 또 찾아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칠번방에 선물이 있으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살아요. 아 어쩔 수 근데 없어. 되게 안타까운 점은 그 전작들에서는 그 이재 PD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감정을 쌓다 마지막에 터뜨리거든요. 연애의 목적이나 우아한 세계에서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게 방금 그 부정이 너무 남용됐다는 느낌이 드는 맞아요. 게 초반부터 감정을 마구 터뜨려요. 이러다 보니까 쌓여서 마지막에 빵 터지는 느낌이 약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왜 절제를 아는 감독인데 왜 초반부터 그렇게 계속 초반부터 울리고 초반부터 뭐 저기 하고 막 너무 감정을 이렇게 초반부터 남용을 하니까 좀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송강호가 되게 엄격한 아버지여서 아들에게 정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나마 아들의 숨통을 조정석이 틔워주고 있었던 이 구도로 갔으면은 훨씬 마지막 감동이 살죠. 나중에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장면에 그
저 이종석이 죽고 막 이러는 장면에서 이종석 막 불러오고 이런 장면에서 사실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전혀 안 나는 것이 영화 내내 부정이 남용이 되거든요. 그래.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조정석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조정석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쌓으면서 말하자면 그때까지 송강호는 아버지로서 충분히 정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엄한 아버지, 말하자면 전통적인 아버지상,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아버지는 이랬겠지, 이런 아버지상을 쭉 쌓아주고 조정석이 이종석의 숨통을 틔워주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살리겠다고 막 내 눈을 뽑으시오 이러는 얘기로 거기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뻥 쳐졌지. 우리가 왜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보면은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이 아저씨는 불친절하고 막 괴롭히고 뭐 자기한테 막 막대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친구를 지켜준다. 뭐 이런 식의 구도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보다 더 보면 오히려 감정을 쌓았어야 되는데. 초중반에 울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초중반에 작게 터트려 줄 때 오히려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마지막에는 울면 안 되지. 어, 거기서 울면 안 되지. 쌓아놨어야 되는데 빌리 엘리엇 생각하시면 돼요. 빌리 엘리엇 보면은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부성이 잘 드러난 영화인데 끝까지 아버지가 웃지 않아요. 마지막에 아들을 그 발레리노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 장면이 안 그러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주는 것도 존나 안 줄 것처럼 버티다가 줘야지 기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익이 여자를 밝힌다고 그래서 그게 뭐 아무 그렇구나 이러잖아. 대순가 그런 거죠. 김은종이 밝히면 대순가. 내가 밝혀도 대순가. 우리는 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미 안 되고 우리 다 끝났어. 우리 김배우가 밝히면 김배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여기 왜 우리 김배우 필요 없어? 자, 우리 김배우 김배우의 어떻게 보셨어요? 감상평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촬영하면서 느낀 점 좀 얘기해봐요. 한재령 감독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영화 저는 2번 봤어요. 본인이 찍었잖아요. 네. 2번 봤다고 하니까 어쨌든 2번 봤는데 그러니까 한 번 볼 때는 제가 이제 출연한 영화니까 그냥 이제 저만 보고 내 위주로. 내 위주로 나 나온 나 신우 나온 위주로. 딱 20초 보고 나왔어요? 2초 딱 봤는데 그리고 나 2번째 저도 어제 봤는데 이제 보면서 이제 여기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막 이게 뭐 자짜또 생각해 보면서 보고 막 이랬는데 성질해 김배우. 저도 간만에 이제 제리미 형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쉬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일을 하셨는데 트레이스가 됐으면은 봤었을 텐데 트레이스라는 작품 준비하다 엎어지는 바람에 우아한 세계의 공백이 되게 컸죠. 5, 6년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각색이죠. 네, 아까 따로 말했듯이 있죠. 상 받았던 작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색깔보다는 조금 스토리 라인으로 가는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런 뭐 관상쟁이가 있었고 뭐 이렇게 흘러갔다 뭐 이렇게 되는 영화여서 그 한재림 감독만의 독특한 연출력이 좀 돋보이지는 않았지만 또 좀 길기도 길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되게 친한 감독님이 간만에 일을 해가지고 웃으면서 즐겁게 봤던 영화고 그리고 지금 추석 때 이렇게 관상이랑 같이 부딪히는 영화들이 지금 센 게 없잖아요. 관상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네, 압도적이에요. 지금 벌써 300만 돌파했습니다. 네. 이미. 그래서 지금 되게 신나 있더라고. 어제 잠깐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많이 신나 있더라고요. 너무 그 우한 세계가 안 됐고 영화가 망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관객과 소통하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관객도 작고 자기 뭐 영화도 작겠다 막 이랬는데 다행히 이 관객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 좋게 봤습니다. 원래 절친이세요? 되게 친하신 것 같은데. 네, 절친이에요. 그 제가 여기까지 있게까지 해주신 분이죠. 오, 그 정도로 네. 각별한 감독이네요. 네네. 어떻게 만나? 어떻게 있게 해줬어요? 네? 어떻게 있게 해줬어요? 제가 연극을 할 때 그 연극을 보고 저를 만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연애의 목적 찍을 때라 박해일이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혹시 연극 배우 김강현을 아나? 그때 헤일이랑 또 저랑 절친인데. 박해일 씨하고 또 네. 절친이잖아요. 그 헤일이가 웃었죠. 저 친구는 그냥 극장 앞에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는 배우인데 왜 그걸 만나게 해달라고 하냐?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술을 먹고 그 연애의 온도 그 노독 감독님 영화에 소개를 시켜줬죠. 8년 전에 캐스팅이 됐는데 그 영화가 엎어지면서 그래서 그 노덕 감독과 한지린 감독이 저를 조금 이렇게
미안 마음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되면서 저는 제리미 형 영화에 무조건 이제 같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형이 우한 세계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저는 이제 데뷔할 이런 어떤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요거 찍을 때도 이제 같이 찍고 있어가지고 관상을 제가 이제 출연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촬영 전날 갔어요. 전화가 왔길래 카메오로 할래? 그래서 그럴래요? 뭐 그래서 출연했던 작품이라 한재린 감독이 저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정말 있게 해준 감독이다. 훌륭한 분이에요. 네네. 제리 형 사랑해요. 배우 제리 김강을 형 있게 한 감사합니다. 감독. 아 그럼요. 훌륭한 분인가요? 어, 그래요. 훌륭한 분이네요. 야, 너가 쓴 영화가 뭐라고? 제 다음 영화를 기대해 주십시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만듦새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퍼야 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안 난다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데 아무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여태까지 흘린 감정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제일 아쉬웠던 점이고, 물론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생각도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되게 뜻밖인데 음악이 되게 거슬렸어요. 듣는데 음악이 너무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음악 누가 한 거야 봤더니 이병우 감독이. 그거 너무 뜻밖의.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겠습니까? 음악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마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영화하고 불협화음이 났을까라는 궁금증은 좀 들려요. 그건 나중에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너무 영화에서 톤이 튀어가지고 그걸 거슬리는 제가 잠깐 부분들이 해드릴까요? 많더라고요. 음악 얘기를. 네네. 그 남녀 상결지사 스캔들 그것도 이병우 감독이었죠. 이재용 감독의 영화. 작품. 음. 말하자면 시기나 색감이나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미술 얘기를 같이 함께 드리고 싶은데 이승훈 PD가 금방 음악 얘기를 해가지고 그 스캔들을 보면 미술이 진짜 좀 잠깐 검색 좀 해볼래요? 이병우가 맞나? 미술이 굉장히 화려해요. 네. 그 당시는 획기적이었어요. 네네. 그 이후로 막 따라하다가 망한 영화 같은 게 이제 후궁 같은 건데 너무 네네. 과해서 네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미술 같은 거 보기가. 이재용 감독이 그런 미장센이나 너무 잘하죠. 미술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정사 썼죠. 때도 그랬지만. 예. 근데 그 작품을 보면 음악도 너무 좋아요. 찾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뭐든지 과해서 좋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 연출할 때도 그렇잖아요. 코너가 너무 튀어도 네. 프로그램이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미술이나 음악은 정말 그 영화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병우라는 음악 감독은 네. 튀는 감독이에요. 어. 이병우가 한 음악은 이병우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괴물 사운드트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 이거 들으면서도 야, 이병우랑 되게 비슷하네 하는데 어허. 너무 튀니까 야, 이병우가 이렇게 쓸 리가 없는데 이병우를 누가 따라했나 보다 카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특이한 점들을 영화에 녹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병우라는 영화 음악 감독은 참 쓰기가 어려운 감독 같아요. 잘 쓰기가. 왜냐하면 음악이 너무 도드라지거든. 연주도 너무 잘하시고 음악에 대한 감도 있고 색깔이 워낙 강한 감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병우라는 음악 감독을 잘 쓰려면 정말 괴물이나 연출을 잘해야 돼요. 연출을 잘해야 되고 그게 잘 맞춰야 돼요. 음악에 대한 이해도 많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한재린 감독이 음악을 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병우 아까 지금 이승훈 PD가 얘기한 그대로요. 잘 안 맞았던 거다. 네네. 생각해. 음악이 후지지 않거든요. 네네. 들어보면 음악 자체로서는 굉장히 이병우 음악 감독으로서의 그 역할을 발휘한 부분인데 안 맞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림. 톤이 굉장히 그런 걸 한번 튀더라고요. 생각하면서 영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영화를 보실 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그 개유정난이라든지 아니면 세조라든지 김종서라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보시는 편이 훨씬 재밌습니다. 뭐냐면 김종서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위치가 어떤 위치였고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위치가 어떤 위치였고 그리고 개유정난이 어떻게 벌어져서 어떻게 전개되고 그 뒤에 사육신 사건이 생기고 생육신 사건이 생기고 생육신은 사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편이 모르고 가시는 편보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그거에서 알고 있다는 전제와 얘기를 전제하거든요. 호랑이야 호랑이.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이제 김종서 장군이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할 때 호랑이 같은 그런 호랑이 독약을 타고 했는데도 안 죽고 막 해서 호랑이 같은 사람이다 해서 그 호랑이란 얘기가 있는 거고 수양대군이 왜 이리 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고 그러니까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보기에는 한지름 감독이 영화를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유정난을 모르고 가시면 훨씬 재미가 떨어지는 것이 저는 이 영화가 처음부터 결말을 알고 봐야 감정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끝에 가면 결국 수양대군이 이기고 김종서는 도리깨였나요? 세몽둥이였나요? 저는 역사책에서 도리깨라고 읽었던 건 도리깨는 정몽주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사육신 사건 나고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안다는 전제하에 그걸 알지만 그 비극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느낌을 가지고 영화를 봐야지
영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자면 패를 쪼이듯이 여기서 포카가 될지 아니면 망통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 들어가서 재미를 느끼는 영화가 아니고 비극임을 이미 알고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거를 읽을 때 이미 끝에 가면 다 죽는 거 알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는 거 알고선 가는 거잖아요. 그 알고서 가는 거에 그 비극성에서 이 영화의 그런 비장미라든지 재미가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알고 보시는 편이 훨씬 낫고 이 영화의 포인트는 말하자면 비극을 다루는 역사물의 쾌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픽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끝에 가서 얘네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재미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크나이트든 다크나이트긴 안 하기로 했지. 얘 천밀밀이든 이미 뭐 그 베스트 얘기 수없이 했어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마조마함, 모호함, 우리가 늘 얘기하는 모호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건데 역사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역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고통스러움을 갖고 보는 그 쾌감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 재미를 느끼는 거라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편이 제일 재밌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열심히 역사 공부하던 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요새도 되게 아이러니컬하다고 느끼는 게 사육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육신 중에서도 특히 성산문이나 박팽년 같은 경우에는 세조가 되게 이뻐했거든요. 수양대군이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신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등 돌렸다고 확정된 순간에도 니들이 나한테 무릎 꿇기만 하면 니들 얼마든지 살려주고 높은 지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박팽면하고 성산문은 나으리 하면서 이제 약간 비아냥대듯이 상대를 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변절을 하면은 높은 지위와 좋은 호의호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그 마차에 찢겨서 죽고 목 잘려 죽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육신인데 그 지금 생각하면 사육신묘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노량진에 있잖아요. 그 사육신묘 뒤편에 뭐가 있냐면 조선일보 그 사장 집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공시지가가 2등인지 1등인지 하는 제일 비싼 집이라고 하는. 그 두 집이 서로 그러니까 사육신묘와 그 조선일보 거기가 마주보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비로소 그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관련돼서 이제 역적 문제라든지 여기서 역적 다루고 있는 역적 과연 역적이란 게 어떤 게 역적인가? 일단은 우리가 인정해준 정통성에 네. 반하는 거는 넓은 의미에서 역적인 거죠. 그 당시에 역적은 사실은 세조죠. 그렇죠. 세조는 역적인데 사실은 이거는 단종은 물론 그 사이에서 억울하게 희생되긴 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힘싸움에서 진 걸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양대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역적이라고 한다면은 왕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역적일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또 역적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시각은 뭐냐면 네, 선대의 역사를 후대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당시의 정의, 이 당시의 가치, 이 당시의 도덕은 이 당시만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2013년 서울에 사는 도시남자들의 눈으로 1400 몇 년도에 이때의 어떤 가치와 정의로움과 도덕과 이런 걸 논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완전히 다른 거죠 이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사소한 예지만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캠퍼스에서 여자들이 담배 피면 싸대기 맞았어요. 네. 그럴 수 그때는 있었죠. 그 형들이 저렇게 후배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위해주는 형들이 필요한데 라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지금 여자가 담배 핀다고 싸대기 때려봐요. 어떻게나. 미친.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인데 이거는 700년 전이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그 시대의 잣대로 할 것인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텍스트를 읽었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신원 이광수가 단종 애사라는 책을 지은 이래에 거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단종을 가여워하고 사육신의 그 충절을 드높이는 이쪽의 관점으로만 거의 텍스트가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80년대에 오면서 수양대군 쪽의 관점, 그러니까 한명회가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로 수양대군을 데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려지는 그런 텍스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양쪽을 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광수가 단종회사를 썼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거보다 더 웃긴데 정말 아까 네가 얘기한 그 조선일보 묘와 조선일보 저택과 이런 뭐 그런 느낌인데 살짝. 그 개의정난하고 요새 이렇게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개의정난하고 5.16하고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좀 그 얘기를 해보죠.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80년대에 있었죠. 심지어 수양대군에 대한 시점, 관점 한 명의 쪽의 관점으로 많은 역사책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5.16과 5공화국의 12.12 어떤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나쁜 놈 역적으로만 그려졌던 수양대군을 영웅 왕권을 강화한 인물로 그려지는 쪽에 굉장히 그때 보물터지도 많이 나왔던 이유가 5공화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참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두 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조선왕조의 정통성이란 거는 사실 지들이 이성계가 고려왕조 뒤집어엎고 만든 그런 왕조기 그거 때문에 자체가 쿠데타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쿠데타였는데 뭐 거기서는 왕권을 잡은 것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정통성을 자기들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데 5.16이나 아니면 12.12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주적으로 설립된 정부 그러니까 투표에 의하지 않고 말하자면 군권으로 강탈한 거잖아요, 정권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성을 사실 비교할 수 없는데 그거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리인데, 그러니까 수양대군하고 말하자면 박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게 무리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수양대군은 이 정도인데요. 아 좋겠다. 비교하면 감히 대머리가 수양대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인물에 대해서. 김종서하고 패션 감각이 김종서, 백윤식 말고 김종서, 백윤식 말고 김종서, 이정재 말고 수양대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조선 시대 특히 중기까지 뭐 후기는 뭐 개판이었지만 중기까지만 봐도 신권과 왕권이 사실은 대립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근데 보였잖아요. 사실은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시작부터가 네. 사실 시작부터가 그랬죠. 그거 아세요? 정도전, 그러니까 그 사육신을 문초하던 게 임금이 원래 진물을 보던 그 궁궐에 이제 한 건물 앞에서 이제 문초를 했었어요. 사육신 그렇죠. 문초를. 마당에다가 불 밝혀놓고. 그 건물의 이름을 정도전이 지었거든요. 그 건물 이름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사정전이라고 합니다. 좋은데. 사정전.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야. 사정기관 할 때 그 사정인가 보다. 사정하는 기관. 그 조선시대에 있는 뭐 경복궁이나 이런 모든 궁들의 뭐 이름이나 중요한 이름이라든지 뭐 직책 이름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정도전이 지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미국으로 정도전이 치면 그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인물이에요. 다 정도전이 지은 거예요.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이제 숭유억불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조선왕조 자체를 떠받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방원이 왕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신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된 건데 재밌는 인물이죠. 어쨌든 그 건물 이름 아주 중요한 건물 이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제가 볼 때 수양대군은 네, 그 형을 볼 때마다 짜증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그 문종에 대한 기록을 저도 관심 있어 많이 찾아봤는데 저는 이렇게 병약한 왕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사도세자도 그렇고. 그래서 문종을 찾아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그 문종의 그 정실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와이프가 문종이 너무 떡을 못 치니까 네. 그 흔히 말하는 동성애를 하죠. 무술이랑 바람이 궁녀랑 나서. 동성애를 하죠. 그런 기록이 있죠. 손가락으로 핑거링 1분에 300타 막 가는 거야. 와, 그 정도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그때 69 그거지. 그 부분, 그 동성애 부분을 다룬 소설도 있어요. 그 세자빈이었던 시절인데 네, 그 맞아요. 뭐 공교롭게도 또 세자빈이 봉씨야. 봉시야 맞아. 맞아, 봉시야. 세자빈 이름이 봉시야, 봉시야. 공교롭게도 봉인데 봉을 그렇게 갈망한 분인데 이 갈망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 궁녀들과의 어떤 그런 근데 사실은 궁녀들 사이에 그런 동성 연애는 꽤 있었죠. 원래부터 흔한 일이죠. 궁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쉬쉬하지만 네. 이러죠. 쉬쉬하지만 왜냐하면 남자들을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남자 근데 임금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세자빈이 말하자면 거기 나와 있는 궁녀들과의 대형 스캔들이 난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죠. 네. 그 무수 그 이제 궁녀 이름이 소쌍인가 그래요. 소쌍 네, 맞아요. 소쌍인데 그 둘이 사랑이 애틋했다고. 애틋하죠. 정사에 나와 있죠. 그런 건 사실은 뭐 에로 영화 하나로 나와도 세자빈 봉과 소쌍의 이름도 좋아. 봉과 소쌍. 그러니까 수양대군 입장에서 봐. 형이란 놈이 있는데 형수가 찐따. 형수가 궁녀랑 붙어오는 거야. 얼마나 황당했어. 얘는 활 쏘고 막 멧돼지 잡고 막 호랑이랑 맞짱 뜨고 막.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부각이 안 됐는데 사실은 수양대군만 그렇게 대단하게 영웅이 아니라 그 밑에 안평대군은 더해요. 여기는 뭐 글 잘 짓고 그림 잘 그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죠. 안평대군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두 동생이 사실은 문무에 정말 뛰어난 정말 훌륭한 자질을 갖춘 동생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세종의 딜레마가 시작이 돼. 왜냐면 본인 자체가 충녕대군을 내치고 본인이 임금이 됐기 때문에 양녕대군이겠죠. 양녕대군 본인이야. 본인이고 양녕대군을 내치고 본인이 임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야. 이거를 적자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너네는 무슨 이제 사실은 원래 이제 그렇게 말자 상속되는 게 보통 그 저쪽 거란이나 여진 유목민족의 전통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성계가 유목민족이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이나 이런 그쵸. 고려 시대에 거란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별리가 다 고려 있겠죠. 시대 그 이제 남아있던 충신들은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네. 쟤네들 봐라, 자꾸 계속 이방원 뭐 말자들한테 상속이 가지 않냐. 쟤네들 유목민이다 사실은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세종대왕도 사실은 그런 비판이나 그런 질시 속에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여기서 수양이나 안평한테 줬으면은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안 일어났을 텐데. 본인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은정 PD의 말대로 정말 이거 왕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자지요?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예. 좋답니다. 하여튼 그 수양대군은 참 걸출한 인물이었던 건 확실한 거거든요. 뭐냐면 거대한 자질을 갖췄죠. 그 제대로 된 자질을 갖췄어요. 개 왕자질 갖췄지. 정말 자질을 갖췄어. 이 사람 정말. 이방원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는 그러니까 이방원하고 당태종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방원은 정권을 차지한 걸 빼고 나면 그렇게 한 일은 많지 않거든요. 뭐 초반에 기틀을 다졌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다진 거 없어요. 그냥 지가 왕자리 차지하느라고 정신 없었고. 너 왜 웃어? 자꾸 다졌다 그러니까 떡갈비 다지고 막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세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왕권을 차지한 거 외에도 한 일들이 꽤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일들 많아요. 아마 자기 그런 거가 말하자면 그 죄책감 같은 게 컸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하고 비교할 만한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풍운하인 건 확실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하고 그 대군들 중에 이렇게 이제 왕이 된 정말, 네. 정말 왕의 관성을 타고서 왕이 된 사람도 있지만 자질을 갖고 자질을 왕의 갖춰 왕자질 왕의 자질을 갖춘 대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왕자질. 대군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양녕대군 같은 경우는 정말 희대에 네. 말하자면 뭐라고 카사노바이면서 주당이기도 하고 거기도 또 생양아치잖아 말하자면. 어리라는 또 아유, 말해 뭐해. 어리라는 남의 첩이 나와요. 남의 첩을 또 요것도 하면 또 요것도 영화 한 편 나옵니다. 저는 이봉원 그 씨와 관련해 가지고 이봉원 씨가 그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양녕대군이에요. 그럼요. 양녕대군이 어떤 그 일화가 있냐면 이게 야사인데 하도 개질을 하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이제 양녕대군 따라다니는 그 이제 졸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공개 처형을 시킨 거야. 니들이 세자를 올바로 보필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 신하들 뭐 식객들 뭐 양아치들 다 잡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 새끼들 양녕대군을 보고 그런 거야. 세자 조하 잘 놀다 갑니다. 그게 역사서에 그렇게 다들 말하고 갔다며. 아니 그거는 제가 아는 버전하고는 좀 다른데 거기는 그쪽이고 제가 아는 버전은 이봉원 버전이야 이게. 양녕대군의 유언이 그거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양녕대군 마지막에 본인도 양녕대군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잘 놀다 갑니다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죠. 야 근데 막말로 자연인으로 보잖아. 양녕대군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 말해 뭐해. 아버지가 왕이야? 말해 뭐해. 동생이 왕이야? 말해 뭐해. 조카가 왕이야? 최고지. 이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근데 없었어. 또 양녕대군이 권력이 없었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 때죠? 문종 때였나 뭐 하여튼 그냥 건의도 서슴없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헷갈리는데 양녕대군이 정치적으로는 세조를 지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종친이라는 이름으로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어. 노는데 머리가 있는 놈이야. 그럼. 근데 김종서 쪽에 이제 신권이 강화가 되니까 종친이라는 건 결국은 왕권이 강화가 그럼. 돼야 자기가 종친으로서 그렇죠. 방구를 좀 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세조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양녕대군이 세조를 지지했어요. 실질적으로. 생각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이게 단종이 역사적으로 볼 때 패배자고 단종은 어린애고 약자다 보니까 이렇게 수양대군은 나쁜 사람이고 단종이랑 김종서는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보면 권력 다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또 보면은 뭐냐면 영화 사실 오랜만에 내가 이 재밌는 영화를 봐서 그런지 네. 이게 무슨 거의 한 달 만에 졸라 스트라이크로 흥분했어? 안타가 됐잖아. 졸라 근데 이게 흥분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그냥 홈런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나는. 3루 다 싫은 거야. 홈런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승훈 PD가 얘기한 그 지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인정은 해요. 뭐냐면 수양대군이 정치가로서의 고민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인간적인 고뇌는 있어.
죽이는 것도 내키지 않고 떤단 말이야. 바늘을 이제 목에 자기 치면 조카인데. 찌를 때. 그런 부분들과 고민과 고뇌 같은 거는 엿보여요. 마냥 행복하고 편해 보이진 않거든. 하지만 정치가로서 또 하나 왕이 되려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안 보여. 아니 분명히 여기 했겠지, 분명히 고민을. 김종서의 전횡이 여기도 이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나오죠. 살짝 근데 나오죠. 실제도 진짜 김종서 전횡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양대군이 고민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안타까웠는데 그거까지 담았으면 이제 139분이 아니라 152분쯤 돼야 되니까 또 힘들 수도 있죠. 아니 그럼 이종석 얘기를 잘라내면 된다니까. 근데 자꾸 그것 때문에 이종석 관객이 자르라 힘드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한 170만 정도 더 들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딱히 빠지는 구석이 없지만 좀 튀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100점을 주는데 음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스캔들하고 비교해보라 했잖아요. 같은 영화 음악 감독이에요. 이병우 감독인데 스캔들은 너무나도 잘 어울려. 개성이 있는데도. 근데 여기는 좀 음악이 튀는 거. 의상 같은 부분도 뭐 글쎄요. 의상은 뭐 그저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영화는 포커싱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음악도 그렇고 사실은 스토리도 그렇고 포커싱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딱 포커스를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하나는 한재림 감독이 작정하고 영화를 쉽게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작정하고 여기 지금 이게 몇 세대니 이게 15세인가? 12세로 맞춘 것 같아요. 실제 그 관람가 등급은 15세 떨어졌는데 네. 12세도 볼 수 있게 작정하고 쉽게 만들고 아까 이승훈 PD가 저희가 지금 금방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조선 전기의 네. 전기 중기의 정치적이나 뭐 역사적인 어떤 팩트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가면 훨씬 더 재밌겠지만 네네. 그런 거 없이 봐도 그냥 흥미로운 영화예요. 아주 쉽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봐도 아니 여기서 이제 김종서가 호랑이 매달려 놓은 걸 보고서 우는 거. 어흥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내가 그 뉴스를 보고서 봤었으면 달리 느껴졌을 텐데 그 장면이 약간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 장면은 꼭 필요한 장면. 아니 그 이 영화의 장면은- 최고 명장면이에요. 어흥! 이 장면은 백윤식 씨는 정말 자질을 갖췄어요. 자질을 갖췄어. 이 영화가 이제 관상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 세 분은 관상에 대해서 믿으세요? 어때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아니 하는 거에 따라 얼굴과 표정이 그러니까 얼굴이 이목구비가 아니라 표정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눈빛이나 표정이. 링컨이 한 얘기네.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 눈빛과 표정을 보세요. 근데 그러면 형은 설명이 되는데 훈종이 설명이 안 되잖아. 이것도 연기야 얘는. 이 눈빛과 표정도 이마저도 사기. 대단하다. 대단한 놈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점을 믿지 않거든요. 점 여기 믿어요. 여기 좀 큰 거 있잖아. 우리 엄마도 꺼내니까. 이거 혹시 가짜? 너 야, 이거 거기 나온- 돼지피로 만든 이거 거냐? 탈부착이 가능해. 저는 점을 원래 믿지를 않아요. 점 믿어요? 안 믿어요. 점 봐요? 저 김광현 씨는 점 봐요? 네, 좀 봐요. 뭐 무슨 점 봐요? 그냥 사주팔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매년 어머니가 연초에 보는데 그걸 좀 많이 믿어요. 결혼할 때 궁합도 보고 막 그랬어요? 네. 아니 그 신뢰가 가요? 저는 좀 간다고 생각해요. 그 잘 맞는 것 같아? 네. 오 진짜? 네.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지도 예전에 봤을 때 30대 중후반에 잘 된다 풀린다 이랬을 때 요즘 맞아가니까 나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전에 이제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남 사는데 하남이랑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살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방 가고 막 천안 가고 그 정도면 상당히 신뢰하는 거네. 그 정도면. 근데 이제 저도 봤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봤는데 그게 같이 맞았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처음으로 혼자 방을 하나 해줬거든요. 나가서 살라고. 점 같이 살다가. 보고서 야. 근데 그게 저랑도 비슷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매치가 됐을 때 교집합이 딱 되는 부분들은 좀 믿는 식으로 가는 거죠. 주변에 또 이렇게 점을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MIT 공대생 같이 생겨가지고는 점 보러 다니네. 하나미 안 맞고. 김은경 PD는 그럼 관상 같은 것도 안 믿으세요? 믿지는 않는데 관상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주팔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경험과 편견, 결국은 다시 말해서 통계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더라라는 통계학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이라는 것도 사실은 통계학의 산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0% 믿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나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직 PD가 말한 대로 얼굴에는 성품이란 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게 선택의 누적의 결과물이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선택, 예를 들면 더 해야 될 때 더 가는 사람과 덜 해야 될 때 덜 가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늘 두리번거리고 다니는 인간이에요. 늘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러고 두리번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런 제가 누군가를 마주치거나 아니면 재밌는 거리를 찾을 확률과 한 곳만 바라보고 아니면 눈을 깔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재밌는 거를 마주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아는 사람과 마주칠 확률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주치고 바라보고 하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굴에 드러나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런 선택을 하더라. 그러면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언의 아이러니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그 점 잘리는 얘기를 3개를 하죠. 없었는데 점 3개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찍음으로써 되는 거죠. 수양대군이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안 아들을 버렸으면. 정말 안 버리고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는데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어요. 네. 근데 내버려지니까 결국은 그런 오이디푸스 같은 비극이 발생한 예언의 거잖아요. 자기 실현성이죠. 그렇죠. 네. 그런 예언이 결국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실현되는 거야. 네네. 그렇게 우리가 그걸 안 믿었으면 되는 건데. 거기서 점을 안 찍었으면 반역을,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것도 좀 시나리오에서 안 산 것 같아요. 그걸 점을 찍게 됨으로써 반역을 하게 됐다는 요 부분을 좀 그러니까 살렸으면 더 그런 좋았을 것 같은데. 오이디푸스의 그 아이러니가 그대로 실현됐다는 느낌이 안 살았어요. 그 점세계 에피소드에서 그 예언의 자기 실현성이 안 살았어. 그 점 때문에 뭔가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아쉬웠어 그게. 139분이야 이 사람들아. 아, 그러니까 이종석을 잘랐었는데니까. 저는 이종석. 이종석 자르면 지금 이거 110분으로 끊을 수 있어. 자, 그 아까 광해하고 관상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광해하고 관상을 좀 비교해 보죠. 저는 그 전작에 대한 그 감독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광해를 훨씬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몰라 전작들에 왠지는 알 대한 것 같아요. 왠지는 알 것 같아요. 기대치가 그 추창민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한재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김성수 영화 보러 갈 때하고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보러 갈 때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얀드봉 영화 예. 보러 갈 때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 지금 머릿속은 광해가 훨씬 나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 팩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팩션 우리나라 나온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베스트 10까지 꼽아. 죄송합니다. 영원한 제국이거든요. 이나의 그 워낙 이인하의 원작도 좋았는데 영화로도 박종원 감독이 만들었는데 정말 되게 그 절제하면서 잘 만들었어요. 영화 네. 보셨어요? 봤죠. 어. 소설도 봤어요. 예, 소설도 보시고. 근데 영화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연히도 또 김혜수 씨가 거기도 출연을 하는데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네. 파릇파릇할 때. 팩션 전문 배우 김혜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땐 파릇파릇하지. 브라운관에서 시작해서 평면 TV, PDP, LCD, LED를 거쳐서 UHD TV까지. 정말 김혜수라 배우는 하지만 미스테리야. 당신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김혜수랑 평면이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립니다. 김혜수는 무조건 입체. 무조건 3D, 입체예요. 3D. 김혜수는 그래서 브라운관 때 더 예뻤다. 4D. 어쨌든 김혜수라는 배우 정말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아니 이렇게 생명력이 어떻게 저렇게 클 수가 긴데 있나? 놀랍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난 진짜 정말 놀라워요. 김혜수란 배우는 배우로서의 어떻게 자질이 저럴 수 정말 난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아직까지도 저렇게 아우라를 발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모나 어머니로서 자리 잡은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30몇 주인공을 하고 년을 있어. 계속 여자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명세의 첫사랑부터 지금 관상의 연홍이까지 아직까지도 이대 나온 여자야. 여자야. 중학생 때도 이대 나온 여자였는데 지금도 이대 나온 여자야. 아니 김혜수 씨랑 연기해 본 적 있어요? 김강현 배우? 이번에 같이 찍었잖아요. 아니 붙는 씨는 없잖아.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좀 약간 보면은 느낌이 아우라가 좀 있지 않아요, 김혜수 씨? 네. 실제로 이번에 그 시사회 때 이제 무대 인사 때 처음 봤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풍겨지는 이미지도 멀리서 있었지만도 느껴질 정도로 아우라는 있었어요. 또 김혜수 씨랑 저녁을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허수경 씨랑 친하더라고요. 허수경 씨의 돌잔치 할 땐가 제가 사회 봤잖아요 그때. 그래서 김혜수 씨가 하객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자전거 타고 왔어. 자전거 타고 자전거가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바람 피기 좋은 날? 바람 피기 좋은 날에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 왠지 그
내 여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타이밍 절묘한데 자전거 타고 왔는데. 오늘 계속 휘바람 불고. 아니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야구 영화 감독으로 최고 김현석이라는 감독 아세요? 스카우트 찍으신. 스카우트 찍으신. 우리나라에서 감독 중에 야구 제일 좋아하는 감독인 것 그럼요. 같은데 YMCA 찍고 이런 영화 아니야? YMCA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YMCA 야구단. 야구단. 네. 거기에 주연이 송강호, 김혜수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2002년도 월드컵 때인데 네. 이제 영화 프로모션 한다고 이제 연예정보 프로 할 때인데 그 김혜수하고 송강호를 대학로 호프집을 잡아가지고 네. 둘이 앉혀놓고서 네. 맥주 마시면서 네. 그 이탈리아전인가 어느 전을 보는 거야. 네. 그걸 구경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계속 찍고 있다가 뭐 재밌는 거 나오면 이제 편집해서 내고 네. 뭐 이런 건데 그때 이제 호프집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이거를 보는 거야. 축구 경기를 축구를. 보는 거야. 근데 네. 정말 김혜수의 그 아우라와 송강호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정도의 탑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괴물 찍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막 진짜 라이징 막 완전 충무로의 막 라이징하는. 블루칩, 라이징 스타 막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올 텐데 그때 이제 황정민 씨도 조연으로 참여를 했고요. YMCA에서. 네. 근데 이제 송강호, 김혜수라는 두 배우가 대학로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축구를 보는데 야 축구 보통 보고 싶잖아. 나도 지금 촬영하지만 보고 싶잖아. 그 둘만 봐도 보는 재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둘의 그 아우라가 쫙.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이 관상에서 다시 만난 거지. 근데 그때 옛날에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그 캐스팅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 텐데 캐스팅들은 어떠셨어요? 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정재의 연기가 다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정재 연기 처음으로 잘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전 좋았어요. 의외로 잘 어울린다. 그리고 사실 하기 좀 어려운 역이에요. 이게 뭐 인상만 쓰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역인데 그리고 약간 아까 얘기했잖아. 정치가로서 또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의 고뇌는 안 느껴졌지만 인간적인 고뇌는 슬쩍슬쩍 되게 잘 엿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아니 나 근데 수양대군 중에 이렇게 복근이 좋은 수양대군은 처음 보는데 나 패션 배우야. 이거 맨날 막 아저씨들 했잖아 보통 수양대군. 처음에 수영대군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올라오는 거. 까만색 털을 입고 쫙 올라오는데 난 지금 여기가 뉴욕 컬렉션인가 잠깐 생각했어요. FW인가? FW야 여기 완전히. 그 저기 뭐야 전도연 씨하고 같이 나왔던 그 영화 있죠. 그 느낌이 났어요. 한여 느낌이 쫙 났는데 이정재 정말 이번 영화가 자기 연기 인생의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베스트 연기를 보여줬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 야 이정재 이 영화 보고 나서는 아무도 이정재 얘기 외에는 한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김종서인데. 이분은 논외로 하죠. 이분 존재 자체로서 이미. 이분 영화 안 찍어줘도 돼요. 저는 이 영화에 그 미스캐스팅이 딱 2개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종석 빼고. 이종석 아니야. 누구 그럼? 첫 번째는 단종 캐스팅이 미스했던 것 같아요. 그 애? 뭐냐면 단종이 좀 더 여리여리하고 영특한 면모를 보여줬어야 될까. 얘가 똑똑해 보이진 않잖아요. 애가 보면 딱. 근데 단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단종 애사라든지 이런 거 읽으면 이미지는 단종은 왠지 여리여리하지만 영특한 아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더 불쌍해 보이는데 얘는 좀 어리버리한 게 그래 네가 왕하긴 좀 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사실 수양대군을 악역으로 만들 때는 단종하고 김종서가 선역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단종이 좀 더 우리가 공감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종이 예를 들면 버르장머리 없는 애야. 그러면 누가 봐도 쫓겨나야 될 거죠. 이러면 안 되고 단종에 우리가 쟤는 쫓겨나면 너무 안 됐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단종이 영특해 보이지가 않아서 야 네가 임금하긴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 노상군으로 강등될 만하다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단종이 미스트 캐스팅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용의자 3이 너무 역할이 작어. 그런 배우를 캐스팅을 해놓고 이렇게 역할이 작아도 되는 거야? 용의자 1도 아니고 3이야. 너무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면도돼서 얘기하기 뭐하네요. 야, 그 저 분장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그건 40분? 40분. 아니 그 돋보기도 쓰는데 왜 안경은 안 껴? 거기 돋보기도 쓰잖아. 조선 초기는 돋보기가 어딨어. 나는 그 단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만약에 이 한재림 감독 대신 메가폰을 잡았으면 어린 여자애를 썼을 거예요. 12살이거든요. 단종이 실제로 왕이 즉위했을 때가. 변성기 지나기 전이에요. 네네. 12살짜리 애들 남자애나 여자애나 목소리 똑같아요. 약간 보이시한 느낌 여자애를 썼으면 정말 단종 느낌이 확실하게 났겠다. 이렇게 잘하는데. 뭐 기대해 주십시오. 내년에 나올 저희 영화. 자, 한재림 감독 전작들은 어떠셨어요? 좋죠. 저는 그
연애의 목적 같은 경우는 야 너무 좋았어. 너무 좋지. 연애 목적은 진짜 너무 나 좋았어. 거기서 조개탕 먹는 장면에 아. 잊지를 못해. 야, 그 조개탕은 정말 100만 불짜리 조개탕. 아, 정말 조개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너무 맛있더라. 너무 맛있더라. 너무 맛있어. 69회라고 마구 달리네. 야, 조개가 백합이더라. 맛있겠다. 이건 백학인데요. 백합. 자, 야, 이 정도까지 이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강혜정이란 배우는 나 거기서 정말 아 강혜정은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돼. 왜 했니? 아, 정말. 내가 안 했는데요? 아니야? 왜 나한테 소개시켜 준 거 말을 아니야? 아, 네가 시킨 거 아니야? 압구정 소녀니까 저는 소개시켜 준 거 저는 아니야? 원장님이 저는 잠깐 저는 가슴만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심상만 봅니다. 관상. 아니 근데 나는 정말 나 강혜정이라는 배우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인데 수술한 이후에 바뀌었어.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야. 너무 안타깝더라고. 자, 드디어 이제 이 영화 자짜 스톰이라고 부르고 싶다. 자짜 스톰. 자짜 폭풍우. 소동과 고모르다. 나는 조선시대 이 궁궐에서 벌어진 소동과 고모르다 이렇게 자, 얘기하고 싶어. 하나씩 찾읍시다.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건 하고 넘어가야지. 김종서와 거기 나온 모든 여자. 아니 그건 얘기할 필요. 아니, 넌 왜?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올인. 있어. 하나 더 있어. 뭐? 모든 스탭들. 난 심지어 좀 무리해서 호랑이 한번 갈까 하다 말았어. 왜냐면 호랑이란 별명 쉽게 그게 아니야. 이게 남성담을 과시하려고 호랑이 사냥에 잡았는데 이 씨발놈들 한번 내가 보여줄게 이러고 호랑이랑 한 거야. 이놈들! 이놈들아! 그래서 나 타이거 인. 호랑이라도 한다! 나 인. 타이거 자짜 닌. 나 인. 그리고 야, 의외로 인. 타이거랑 69회? 타이거 있고 모두가 겁나 거기서 야, 내가 옛날에 호랑이 혓바닥 만져봤거든. 사포 같아. 거칠거칠해. 야, 인.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괜찮아. 69회 했어. 69회. 19회 호랑이랑 최소 인. 인생을 살면서 69회 하셨습니다. 야. 아, 오케바리. 다음 진짜 잣. 궁금했어. 다음 다음 잣. 잣. 형제잣? 그거 형제잣. 형제잣. 형제 아니야. 그러니까 데리고 식솔이잖아 말하자면. 처남하고 처남인가? 매형. 처남하고 처남. 매형이야. 왜냐면 누나가 왜 이딴 놈하고 결혼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건 처남. 어쨌든 뭐 처남과 매형이 그 이불에서 뒹구는 폼이 예사 폼이 아니야. 그리고 많이 뒹굴어봤어. 그렇게 뒹굴다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 같이 술을 먹는다고 쳐봐. 난장을 깐단 말이야. 결국 막판에 데리고 자는 데는 마음이 가는 애야. 그런 경험도 있어요? 아니요, 들은 얘기예요. 제 친구 중에 저 제돌이라고 있는데 제돌이가 그러더라고. 제돌이가 경험이 많네요. 경험이 많은데 난장 까다가 결국은 별 그러니까 경험이 다 있구나. 앵간한 그거 아니고 정말 호랑이랑 잣잣하는 백윤식 정도 아니고서는 막 여러 명을 막 못 하거든 연세로. 그러니까 결국 데리고 자는 애는 제일 마음이 가는 애인데 기녀 열댓 명이랑 놀다가 결국 둘이자. 그리고 왜 여자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심을 두 번이나 나와요. 기녀랑 거기 장면도 있고 이불에서 둘이 뒹구는 장면도 있고. 희대의 인물이네. 그리고 약간 사실 부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애를 키우는. 그래갖고 아들을 떠나보내는 엄마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야 아빠 몰래 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이. 난 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역할을 나눠서 한 거고. 또는 이제 그 본인의 이 두 가지 자아인 거죠. 난 인. 송강호의 그래서 자아와 조정석이 거기 가서 조정석의 그러잖아. 자아. 둘만 살려달라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둘만 살려달라고. 아빠하고 아들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내세우는 근거는 뭐냐면 조정석이 너무 가슴을 풀어지고 다녀요 보통. 옷이 너무 항상 벌어져 있어. 아무리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항상 한쪽 그 유두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니폰? 그리고 니폰 또 이것도 있어요. 조정석 수염은 너무 붙인 수염 같아. 너무 붙인 수염 같아. 그 원래 수염이 없는 거지. 게이. 어쨌든 그 납득 가나? 조정석과 송강호의 팬티 두 장에 속꽃 두 장으로 속꽃 두 장으로 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뭐 있어요? 간만에 자짜 김은정 풍겼네요. PD? 아 이거 자짜 스톰이라니까. 자짜 덩어리야. 스톰이야. 김혜수는 얘기 나오지도 않잖아.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짚고 넘어가야 돼. 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한 몸 저 언덕길 올라가기 힘든데 자짜도 없이 그거 업고 갈 수 있겠니? 그리고 김혜수가 날씬한 여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죽이 전에는 못해요. 거기 갈대밭이 예술이더라고. 이건 100%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그 아저씨 이름이 정규수인가 그래요. 정규수 씨 맞아요. 장신 감독 영화에 많이 나온 아저씨인데 정규수 아저씨 횡재 한번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에마 부인이라는 말도 있듯이 생각해봐. 여자가 남자 그 목마를 타고 간다면 자극이 됩니다. 굉장한 자극이 와요. 그 목뼈 그 3번 뼈 4번 뼈 사이에 굉장히 그 부분이 닿는단 말이에요. 저 목뼈 때문에 할 얘기 있어요. 수양대군과 한명의 자짜째가 어떻게? 처음에 보면 목이 이렇게 계속 기울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목이 나중에 목 똑바로 돼 있잖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겠어.
그 바로 되자 임마. 야 이건 좀 내가 진짜 아니야. 야, 잠깐만. 이거- 오늘 분위기상 오늘 69회다. 이거 분위기가 가는 거야? 인. 나도 아니, 인. 아니 해봐. 알았어 인. 아니 자 69를 하려고 그래. 어. 둘이 69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이 삐뚤어. 할 수 있겠어? 아, 오케이. 그래서 수양대군이 명의를 불러다가 치료를 해주는 거지. 뭐 만약에 본인의 자질이 삐뚤어졌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수양대군은 왕의 자질이 있어. 자질이 아니 삐뚤어진 아니야. 그게 사람이 왜 아니야. 그러냐면 보통 왼쪽으로 왕자질이 기울어 있어. 있는데 왕자질이. 한 명의 목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어. 그렇다면 힘들지. 그렇다면 힘들지. 그러니까 이건 어. 명의를 불러다가 치료를 해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인이야. 인. 100% 인. 아, 우리 사랑터에서 뭐 할 것도 없고. 이건 분위기로 인. 우리 김배우 뭐 찾은 자자들 있어요? 아 지금 김우정 PD님이랑 다 얘기했던 거. 자 그러면 그거 마지막 말고는. 저는 마지막 하나 남아 있어요. 또 뭐 딴 거 있으세요? 나 있어. 뭐 용의자 2번과 3번. 나는 용의자 3번과 살해당한 부인. 야 그건 너무 확실해. 아니 그건 너무 왜 당연하잖아. 의심을 받겠어? 그건 너무 당연하고. 용의자 3번과 살해당한 부인. 용의자 3번은 의심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근데 당연해. 의심을 받아. 그것은 자짜시 있었기 때문이다. 아 그거 괜찮네. 그것 괜찮네. 때문에 빡 돌아서 괜찮네. 부인을 죽였다. 괜찮네. 인. 본인이 인했어. 본인이 자기 자살하네. 잠깐만.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저 전계수 감독 이후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아니 그거보다 더 신빙성 있지. 이건 본인이 그렇지. 했는데 인증해준 본인이 했는데 KS 마크가 붙은 자짜십니다. 완벽한 단언컨대 완벽한 자짜십니다. 좋아 본인이 좋아. 인증했어요. 자, 아 오늘 자짜시 풍년이네요. 그러니까 아유, 자짜 풍년. 지랄이 풍년, 자짜시 풍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볼보 별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집어주시죠. 저 완전 볼 드리고 싶고요. 네. 완볼 네. 드리고 싶고 별점은 원래 3개였는데 네. 백윤식 선생님 덕분에 4개로 올라갑니다. 네. 재밌게 보시려면은 아까 이승훈 PD 말이 맞아요. 저 굉장히 개유정론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고 조선 전기에 대해서 그런 책들 보신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안타까운 점은 감독에게 어떤 역사관이나 역사 영화로서 갖춰야 됐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시고 간과하시고 보시는 게 낫겠다. 네, 네. 기대하지 마시라. 예, 이상입니다. 이재 PD님. 아 저도 완전 자시고요. 완전 자시. 완전 볼이고요. 머리 완자, 떠나질 완자. 않네. 타이거 호랑이라겠다 타이거 젖. 이거. 타이거 젖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 이승훈 PD한테 하나 건의 좀 하고 싶어요. 뭐요? 우리 저 시작할 때 나오는 MGM 어흥 있잖아요. 백윤식 어흥으로 바꿔주세요. 다음 주부터. 그거 좀 찾아주세요 누가. 찾아서 소리 좀 보내주시면 다음 주부터 그거 쓰겠습니다. 이 팩션 영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팩자질? 팩자질. 팩자질을 충분히 갖췄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재밌게 볼 수 있는 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여기 얽힌 단종과 수양대군에 얽힌 수많은 소설과 드라마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뭘 하나 딱히 추천해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네네. 골라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난 아까 추천작 영원한 제국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추천작은 미국 드라마 라이 투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라이 투미란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는 뭐냐면 표정을 보고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표정이나 이런 무의식적인 제스처는 감출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제스처를 가지고 범인을 찾는 이제 살인극 추리물인데 일단 연기가 기본적으로 안 되면 그 영화는 찍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연기를 다 해줘야 되니까 그 무의식적인 반응들이랑 그래서 아주 연기가 쩔고 내용이 상당히 재밌으니까 그 드라마 보라고 하고 싶고요. 저는 볼 드리고요. 별점은 3개 반 드리고 좋았던 점은 만듦새가 구석구석 되게 좋았던 점이 뭐 너무 좋았어요. 흠잡을 데 없었고 아쉬웠던 점은 그 인간적인 고뇌들이 너무 안 드러나 있지 않았나. 사실 송강호가 고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별로 고뇌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 예를 들면 또 다크나이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크나이트에 보면은 아버지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라고 그 하비덴트가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고든 청장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뇌인데 그런 고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당연히 그냥 제 눈 파가세요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눈을 파가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올드보이에 나오는 혀를 자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뇌가 드러나 있는 장면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고뇌가 드러나 있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얘기를 정리하기로 하고 우리 김 배우도 정리해 주셔야죠. 예. 저는 뭐 별은 5개잖아. 별은 5개. 저번에 뭐 내가 출연했는데 내가 절친이 찍었는데 미리 얘기했으니까 5개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서 아까 그 제가 제 잣잣을 인정하면서 저 아주 그 죽은 여자가 눈 뜨고 죽었잖아요. 네네. 예. 아주 뭐 만난 적도 없는 여자긴 한데 안 만나고 살 수 있어. 잣잣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저 그 살인자 용의자 1, 2, 3 중에 그거를 살인자를 찾으면서 이 내경이 송강호가 그때부터 이제 네, 이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는 어. 그런 기점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연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뭐 2초밖에 안 나오지만 그 용의자 1과 2의 연기와 3의 연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분명히 보시면 그것도 한번 재밌게 볼 수 있는 뭐가 달라요? 이유가 지금 이제 용의자라고 해서 이제 디렉션을 주잖아요. 네네. 연기 디렉션 주면 아 억울하다. 너네들은 살인자 누명을 썼으니까 억울하다. 이런 연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1과 2는 으르렁대면서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칼차고 한 2, 3일은 쳐 맞았단 말이에요. 지쳐 있어요 사람이. 근데 얘네들 아직도 막 이렇게 억울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아휴 그만 좀 해라. 난 너무 많이 맞았다. 뭐 이런 연기를 해가지고 지쳐 있는 모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기를 했을 때 깨알 같네. TV에 이렇게 영화 소개하는 프로에도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2초인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왔네. 김배우 들어가기 어려운 장면인데. 김배우. 그게 다 나온 거. 제 영화에 다 나온 거예요. 거기 뭐 TV 그 뭐 영화가 좋다 뭐 이런 프로 해가지고 아 저게 참 좋은 연기인가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1, 2번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거 못했는데 맞기까지 하니까 억울한데 3번 같은 걸 했으니까 억울하진 않아. 정확하게 덜 억울한 거죠. 정도전이 얘기해 주네요. 1, 2번은 사정전, 3번은 사정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정도전이 정확하게 정의 내려줬어요. 그래서 사정전과 잣잣을 사정후. 안 했지만 인정하면서 아 그래서 그 연기를 나갔구나라는 게 인정할 수 있는 명품 있습니다. 연기야. 아 그렇구나. 아 김배우. 잣잣을 생각하고 연기한 거구나 내가. 내가 이걸 만날 줄 알았나 봐. 이 세피디님을 만날 줄 알았나 봐. 그 영화 찍으면서. 관상에 쓰여 있어. 아주 사기꾼 다 됐네 그냥. 그러니까 관상에 쓰여 나인틴 있어. 2번 나오더니 사기꾼 다 됐어. 2013년에 자질을 갖추지 못한 3명의 PD를 실업에 같은 놈들을 만난다는 어떤 그 그러니까. 관상에 나와 있어.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얘기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영화는 저 컨저링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저링을 가는 걸로 하고요. 컨저링. 네네. 그리고 저 메일 주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시네타운 19 숫자 19입니다. CINETOWN 숫자 19 @ gmail.com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주 네. 행복하게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그 호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69회를 한다는 게 참으로 뜻깊고 저희는 뭐 100회는 별로 뜻깊지 않을 것 같은데 69회는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뜻깊고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여기까지 오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타이거 잣잣 같은 잣잣의 신세계를 열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늘 타이거 잣잣 인입니다. 완전히 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69회니까 마지막으로 인사는 우리 김광현 배우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8, 69 이재승은 종이에요. 이걸로 마지막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68, 69 이재승은 종이에요. 자,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광고가 가능한 연명방송 월급쟁이들 애완이 된 방송 시네타운 19 대망의 69회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